새로운 소식이 있어요. 쥐는 간지러움을 탑니다. 아, 무슨 뉴스 속보라고 생각하셨나요? 어쨌든 쥐의 중뇌에는 소위 웃음센터라는 것이 있는데 누군가 쥐를 간지럽히거나 쥐들이 재미있고 장난스러운 활동을 할 때 이 센터가 활성화돼요. 과학자들은 2016년 이 사실을 발견했는데 설치류의 배를 간지럽히자 낄낄거리는 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벌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새 중 유일하게 뒤로 날 수 있는 새입니다. 벌새는 주로 꽃에서 멀어지고 싶을 때 후진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뒤로 갈 수 없는 동물이 있습니다. 캥거루요. 캥거루는 뛰어다니며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지만 강한 뒷발과 큰 꼬리의 구조 때문에 뒤로 걷지 못해요. 일가꼬레는 일종의 바다 유니콘처럼 보이는 이상한 생명체입니다. 일가꼬레의 머리에 있는 뿔은 엄니가 아닙니다. 수컷 일가꼬레의 윗입술 사이로 튀어나온 거대한 이빨이에요. 이 이빨은 아마도 암컷을 유혹하는 도구 중 하나로 생각돼요. 플라밍고는 사실 분홍색이 아닙니다. 홍학은 회색으로 태어나지만 일생 동안 베타카로틴으로 알려진 붉은 주황색 색소가 함유된 해조류와 기타 먹이를 많이 먹어요. 이 색소가 분해되어 피부와 깃털에 축적되고 분홍색을 띠게 되죠. 하지만 이런 색을 유지하려면 그런 음식을 많이 먹어야 해요. 만약 우리 인간이 피부색을 바꾸고 싶다고 해도 핑크색, 심지어 주황색으로 변할 수 있을 만큼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먹을 수는 없을 거예요. 나무늘보가 정말 느리다는 농담과 밈은 모두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매우 뛰어난 수영선수입니다. 물속에서는 육지보다 약 3, 4배 더 빠르게 움직이죠. 사람처럼 평형을 할 수 있고 평형은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기술인데 열대동물인 나무늘보는 정글에 주로 서식하며 정글은 종종 물에 잠기기 때문이에요. 호랑이는 고양이과 동물 중 가장 큰 동물입니다. 네, 사자보다 더 크죠. 그리고 어떤 호랑이도 같은 줄무늬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호랑이의 털은 사실 위장술로 먹잇감에 눈에 띄지 않는 좋은 장소를 찾아야 할 때 유용하게 쓰입니다. 흥미롭게도 호랑이는 털뿐만 아니라 피부에도 줄무늬가 있어요. 호랑이 줄무늬는 지문처럼 독특해요. 다소 우스꽝스럽고 순진해 보이지만 오리너구리를 귀찮게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이 야생동물은 독을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포유류종입니다. 오리너구리의 뒷발 끝에는 독을 방출할 수 있는 침이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될 만큼 강력하지는 않지만 쏘이면 매우 고통스럽고 부종 및 기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무당벌레는 잠재적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방어해야 할 때 무릎에서 피를 흘리기 시작해요. 무당벌레의 관절에서 나오는 피는 실제 피가 아니라 악취를 풍기는 특정 화학물질로 포식자를 쫓아내기 위한 거예요. 무당벌레는 동물의 세계에서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되는 또 다른 메커니즘이 있는데 바로 고유한 색이에요. 포식자는 빨간색, 주황색, 검은색과 같은 밝은 색의 조합을 좋아하지 않는데 이는 이런 색을 가진 생물이 끔찍한 맛이 난다고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수탉은 아침에 매우 시끄러울 수 있지만 자기 울음소리가 얼마나 큰지 듣지 못하기 때문에 청각장애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수탉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건 특수 내장형 소음 방지 플러그예요. 암탉도 청력 손실의 위험을 줄이는 동일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이러한 보호장치뿐만 아니라 달팽이관 유모세포가 손상되면 며칠 만에 다시 자랄 수 있습니다. 올빼미는 눈알이 없습니다. 대신 눈에 튜브와 비슷한 것이 있어요. 사람의 안구처럼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올빼미의 목은 놀라울 정도로 유연합니다. 올빼미는 머리를 270도 회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인간은 겨우 180도밖에 회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올빼미의 머리에는 특별한 혈관 시스템이 있어요. 고개를 너무 빨리 돌려 혈액순환이 차단되면 뇌에 신선한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서예요. 그냥 계속 헤엄쳐. 니모를 찾아서에서 도리가 이 노래를 불렀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도리는 상어가 아니었지만 일부 상어종이 이 말을 그대로 실천합니다. 마코상어, 백상아리, 고래상어 등은 계속 헤엄쳐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호흡을 멈추게 돼요. 인간은 폐로 호흡을 하죠. 그리고 일부 상어는 협측 펌핑이라는 방식으로 호흡해요. 이것은 상어들이 입을 벌리고 헤엄친다는 걸 의미해요. 이렇게 하면 아가미를 통해 물이 흐르고 산소를 추출할 수 있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은 곰이나 상어, 이빨을 드러낸 호랑이가 아닙니다. 훨씬 더 작은 동물인 모기예요. 모기는 극도로 짜증날 뿐만 아니라 황열병, 말라리아, 댕기열과 같은 심각한 질병을 옮깁니다. 매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이러한 질병과의 전쟁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사망해요.
또한 모기는 흰개미와 개미를 제외한 다른 모든 생물보다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즐리 곰은 볼링공도 부술 수 있을 정도로 무는 힘이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링장에는 출입 금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즐리 곰은 대식가가 아닙니다. 들소, 무스, 엘크 등 어떤 동물이든 먹이로 삼을 수 있을 만큼 힘이 세지만 과일, 견과류, 베리류, 심지어 기를 잃고 포식자의 입에 들어가는 불행한 작은 쥐도 먹어치우는 걸 좋아해요. 내륙 타이판은 지구상에서 가장 독이 강한 뱀입니다. 이 뱀은 서부 타이판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호주에 서식하죠. 한 번만 물려도 성인 100명 이상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독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물린 부위를 바로 치료하지 않으면 30분 이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뱀은 대부분 수줍음이 많고 혼자 있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위협을 느끼거나 자극을 받으면 공격해요. 얼음 밑에서 몇 달 동안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는 거북이가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일부 동물은 안전한 장소를 찾지 못해요. 그러면 어디에서든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야 하죠. 꿀벌은 둥지에서 아늑하게 지내고 곰은 동굴에서 잠을 자지만 비단거북은 얼어붙은 연못에 머물러야 해요. 얼음으로 인해 공기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기 때문에 물에서 직접 산소를 추출하고 등딱지를 통해 숨을 쉽니다. 그것 참 편리하겠네요. 까마귀가 엄청나게 똑똑한 동물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까마귀는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능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까마귀는 자신의 감정뿐만 아니라 짝의 감정도 매우 잘 파악합니다. 무리의 까마귀 중 한 마리가 슬퍼하면 다른 까마귀도 우울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분위기 깨기의 선수죠. 특정 먹이를 싫어하고 매우 생생하게 표현하는 다른 새를 보면 까마귀는 자신의 먹이에 대한 흥미도 잃게 돼요. 딱총새우는 몸 길이가 2cm 정도로 아주 작지만 세계에서 가장 시끄러운 동물 중 하나예요. 먹이를 감지하며 몸 길이의 절반까지 자랄 수 있는 큰 집게발을 벌려 물을 들여보내요. 그런 다음 집게발을 매우 빠르게 닫으면서 시속 90km의 매우 강한 거품을 뿜어내죠. 이 거품은 새우가 잡으려는 먹이를 기절시키거나 심지어 죽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품이 터질 때 새우가 내는 소리는 예상보다 훨씬 더 큰 소음을 냅니다. 악어는 생각보다 훨씬 더 무서운 동물이에요. 말처럼 질주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악어는 아마도 고양이처럼 작고 다리가 길며 시속 18km의 속도로 달릴 수 있었던 고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추정돼요. 작은 악어는 무언가가 쫓아오면 질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이만과 엘리게이터는 분명히 이런 기술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악어를 발견하면 질주할 가능성이 더 높은 건 바로 사람이죠. 공격적으로 보이는 개가 다가오면 소리를 지르거나 비명을 지르세요. 그러면 우위를 보여줄 수 있고 개를 겁먹게 할 수 있어요. 네, 이건 널리 퍼져 있는 속설이며 공격할 것처럼 보이는 개를 만났을 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무서운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가만히 서서 동물과 직접적인 눈맞춤을 피하는 거예요. 뛰면 개가 더 쫓아오도록 부추길 수 있으니 절대 뛰지 마세요. 개가 공격하면 바닥에 엎드려 공 모양으로 몸을 웅크리고 손으로 머리와 목을 보호하세요. 하지만 객과 동물 중 훨씬 더 위험한 늑대를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늑대는 특히 숲에서 인간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도망친다고 해서 목숨을 구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달리기 시작하자마자 늑대의 먹이 사냥 본능이 즉시 발동해요. 대신 항상 늑대와 눈을 마주치고 절대 등을 돌리지 마세요. 탈출을 시도하는 동안 늑대가 계속 앞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포식자에게 등을 보이면 늑대의 사냥 본능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물과 마주보면서 천천히 뒤로 물러나세요. 뱀에 물렸을 때 물린 부위에 마늘을 발라야 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또 다른 오해예요. 마늘은 뱀독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신 뱀의 색깔과 모양을 기억해두면 나중에 의사가 물린 부위를 치료하고 어떤 해독제가 필요한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또한 가능한 한 침착하게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독이 퍼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즉시 의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곰이 보이면 바닥에 엎드려 죽은 척 하세요. 안타깝게도 항상 이 방법이 통하는 건 아니에요. 우선 곰에게 자신의 먹이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해요. 고음의 소리를 내거나 비명을 지르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곰을 더 흥분시킬 수 있습니다.
팔을 흔들 때는 천천히 하세요. 곰에게 말을 걸고 싶다면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하세요. 곰에게서 눈을 떼지 말고 옆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아요. 서두르거나 도망치지 마세요. 곰은 언뜻 보기에는 서툴고 느릴 것처럼 보이지만 의외로 달리기를 잘해요. 게다가 곰들은 먹이를 쫓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곰이 달려들면 움직이지 마세요. 벌은 한 번만 쏘는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꿀벌에 침은 가시가 있어 피해자의 피부에 쉽게 달라붙을 수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벌은 침이 꽂히면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보통 이런 사고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의 벌집을 보호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벌에 쏘일 수 있습니다. 어두운 색은 벌에게 천적처럼 보이기 때문에 벌을 더 공격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따라서 검은색 티셔츠를 입으면 벌에 쏘일 확률이 더 높습니다. 벌떼가 따라오면 밀폐된 곳이나 어두운 곳으로 숨으세요. 적절한 조명이 부족하면 벌떼가 길을 잃을 수 있어요. 말벌을 만났을 때도 비슷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최악의 실수 중 하나는 긴 머리를 내리고 어두운 옷을 입는 것입니다. 말벌은 어둡고 움직이는 물체에 끌리기 때문에 여러분의 옷과 머리카락이 그 조건에 딱 맞아요. 따라서 말벌을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밝은 색의 옷을 입고 머리를 포니테일이나 올림머리로 묶는 것이 좋아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말벌에 쏘인 부위를 식초나 베이킹소다로 닦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쏘인 부위에 얼음 찜질을 하세요. 고릴라를 정글의 왕이라고 부르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릴라는 자신의 가족과 땅을 보호하는 리더입니다. 일반적으로 고릴라는 순종적으로 행동하면 공격하지 않아요. 따라서 고릴라를 만났을 때는 고릴라 위에 우뚝 솟아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자리에 앉으세요. 큰 소리를 내지 말고 눈을 직접 마주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고릴라가 공격하거나 다가오면 몸을 공 모양으로 말아주세요. 고릴라는 자존심이 강한 동물로 일반적으로 약하고 무방비 상태인 동물은 공격하지 않아요. 놀랍게도 야생 캥거루는 사람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동물의 영역에 들어가서 위협을 느낄 때만 일어날 수 있어요. 충돌을 피하려면 기침을 하세요. 농담이 아니에요. 기침을 짧고 조용하게 해야 해요. 캥거루는 기침을 질병의 신호로 간주하고 공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다음 천천히 뒤로 물러나세요. 이렇게 하면 캥거루가 더 작아 보이므로 덜 위협적으로 보일 겁니다. 돌아서서 뛰지 마세요. 캥거루를 자극할 뿐이에요. 캥거루는 완벽한 점프 실력으로 금방 따라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물론 상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좋은 소식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백 종의 상어 중 인간을 공격하는 상어는 약 12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상어가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면 떼어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상어는 먼 거리에서도 냄새를 맡을 수 있으므로 상어를 유인하지 않으려면 피나 기타 체액이 물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또한 수영할 때는 반짝이는 장신구나 기타 반사되는 물체를 벗으세요. 상어는 물고기 비늘로 착각하기 때문에 반짝이는 것에 끌려요. 이 포식자에게 등을 돌리지 말고 당황해서 도망치려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먹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천천히 움직이세요. 동물의 눈과 아가미를 치면 동물이 더 화를 내고 더 공격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대신 거품을 내세요. 너무 시끄럽고 상어는 거품을 좋아하지 않아요. 멧돼지와 마주쳤을 때 물속으로 뛰어들어 피하려고 하는 건 실수입니다. 멧돼지는 실제로 수영을 잘하기 때문에 위협을 느끼면 쉽게 따라올 수 있습니다. 대신 멧돼지가 근처에서 걸어오는 걸 발견하면 휘파람을 불거나 노래를 부르세요. 사자를 만났다면 눈을 마주치지 마세요. 등을 돌리거나 눈을 떼지 마세요. 포식자에게 공격할 시간을 줄 수 있으니까요. 실제보다 더 크게 보이도록 노력하세요. 팔과 자켓을 들어 올리세요. 덩치가 크고 위협적으로 보이면 사자는 대결을 피하려고 할 거예요. 사자에게 적당히 크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하세요. 이러한 행동은 피해자에게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포식자를 당황하게 할 수 있으며 사자는 여러분을 짜증나는 존재로 인식하고 멀리할 거예요. 코끼리는 영리하고 매우 친근한 동물이지만 사람을 공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아기가 있는 암컷 어미 코끼리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코끼리를 만나면 코끼리의 몸짓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코가 말려있고 귀가 뒤로 당겨져 있다면 코끼리가 여러분을 공격하고 짓밟으려 한다는 뜻입니다. 코끼리가 다가오면 뛰지 마세요. 코끼리와 여러분 사이에 장벽 역할을 할 수 있는 물건을 찾아보세요. 돌이나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코뿔소는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쉽게 겁을 먹고 공격하도록 자극할 수 있습니다. 코뿔소의 속도는 시속 60km에 달할 수 있기 때문에 코뿔소를 앞지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코뿔소로부터 탈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나무 뒤에 숨는 거예요. 코뿔소에게 나무는 심각한 장애물입니다. 또한 덤불이나 높은 풀 사이로 코뿔소가 따라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마는 귀엽게 보일 수 있지만 이 이미지는 매우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하마는 매우 위험할 수 있는 동물이에요. 하마는 몸무게에도 불구하고 시속 28에서 45km의 속도로 달릴 수 있어요. 게다가 하마를 화나게 하는 것도 아주 쉽습니다. 따라서 날씨가 더우면 덤불에 가까이 가지 마세요. 가뭄철에는 수위가 낮아지고 하마는 키가 큰 풀숲에 숨어요. 하마가 여러분을 내버려 두게 하려면 나무나 바위, 가파른 언덕에 올라가세요. 하마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널리 알려진 생각과는 달리 황소는 빨간색이나 다른 색이 아닌 움직임에 반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소가 달려들면 몸을 똑바로 세우고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모자, 티셔츠 또는 손에 들고 있는 다른 옷을 미끼로 사용하세요. 황소가 가까이 다가오면 이 물건을 가능한 한 멀리 던지세요. 황소는 방향을 바꾸어 이 새로운 목표물을 따라갈 겁니다. 평범한 하루예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시작하기 전에 샤워를 해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다가 갑자기 엉망이 돼요. 한 번의 서투른 동작으로 바닥에 물을 흘리고 팔을 허공에 펄럭이며 무서운 속도로 몸이 바닥에 가까워져요. 모든 것이 캄캄해집니다. 가장 먼저 들리는 것은 고음의 징징거리는 소리예요. 아야, 머리! 조심스럽게 일어나요. 피가 나오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더 좋은 점은 성가신 소음이 갑자기 멈췄다는 거예요. 고개를 들고 화장실을 나서는데 고양이 마일로에게 걸려 넘어질 뻔합니다. 마일로가 하악질을 하는데 여러분 머릿속엔 선명한 목소리가 들려요. 칠칠맞기는 두려움에 고개를 돌리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고 여러분과 마일로? 생각보다 머리를 많이 부딪혔나봐요. 여러분은 어깨를 으쓱하며 부엌으로 향해요. 마일로가 여러분을 따라가요. 투덜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왜 자기는 침실에서 자면서 나는 못 자게 하는 거야? 왜 아직 밥도 안 주지? 이 가죽 생명체는 너무 게을러. 소파를 긁어놓을까? 아니면 베개에 쥐를 갖다 놓을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이거예요. 우리 집에 쥐가 있다고? 두 번째 생각은 나 제정신이 아니구나. 잘한다. 습관처럼 우유를 마일로의 그릇에 붓고 다른 그릇에 마른 사료를 채워요. 여러분의 느릿한 행동에 고양이는 불만이 있나 보네요. 맙소사 빨리 좀 움직이라고 하는 걸 보면요. 이제 여러분은 사랑하는 고양이 마일로가 실제로 심술궂은 노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야 해요. 그렇군요. 여러분은 너무 힘들어서 다시 화장실에 갇히기로 결심해요. 변기 뚜껑에 무겁게 앉아있다가 누군가 큰 소리로 다투는 소리가 들리자 공중으로 펄쩍 뛰어오를 뻔해요. 주위를 둘러보니 집안에 쥐뿐만 아니라 바퀴벌레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냥 잘 됐네요. 지금 여러분은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두 마리의 곤충을 바라보고 있어요. 적어도 그들 중 하나는 다른 하나한테 속임수라며 비난하고 있어요. 잠깐, 속임수라고요? 똑똑히 들렸어요. 쾅 하는 소리가 들리며 화장실 밖으로 뛰어나가려던 순간 거실에서 고양이가 깨진 화분 아래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해요. 최악인 건요, 고양이가 정말 다친 것 같아요. 계속 야옹야옹 하면서 낑낑거려요. 아프다 아파 내 발. 아야. 하지만 오늘은 소파에 상처가 나면 안 된다고. 마일로를 안아 캐리어에 밀어넣고 이봐 조심해 이 가죽 가방아. 병원으로 향해요. 가는 길에 수많은 사람들의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집중력을 발휘해야 해요. 동물병원 대기실이 꽉 찼어요. 이런, 오래 기다려야겠네요. 30분이 지나자 머리가 터질 것만 같아요. 노란 비단뱀이 구석에 있는 소녀에게 안겨있는 햄스터에게 수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죠. 통통하네, 예쁘네. 햄스터는 자신의 견과류가 어디에 숨어있는지 걱정하고 있어요. 내가 어디에 숨겼더라? 어디? 할머니와 함께 온 작은 개는 바늘에 대해 불안해해요. 그 날카로운 걸 한 번만 더 나한테 갖다 대기만 해봐. 후회할걸? 내 발에 닿는 모든 걸 파괴할 거야.
드디어 여러분의 차례예요. 수의사가 진료실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여러분이 마일로를 안으려고 허리를 굽히는 순간 절망적인 표정의 청년이 방으로 들어옵니다. 내 강아지 왜 이러는 거예요? 수의사는 미안한 표정으로 여러분을 쳐다보지만 여러분은 강아지에게 집중해요. 아주 약하게 들리는 소리는 초콜릿 맛있어. 수의사와 불안해하는 주인에게 강아지가 초콜릿을 먹었다고 말하자 수의사는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진료실로 사라져요. 잠시 후 그 남자는 전보다 훨씬 좋아 보이는 강아지를 안고 퇴장해요. 그들이 떠나고 수의사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걔가 초콜릿을 먹은 건 어떻게 알았어요? 이런 또 시작이군요. 정직이 최선의 전략이라고 판단하고 수의사에게 동물의 말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해요. 물론 수의사는 여러분을 믿지 않죠. 하지만 다른 강아지 2마리와 마일로 그리고 늙은 다람쥐의 도움으로 여러분의 말을 믿게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집에 돌아오자 머릿속이 빙글빙글 돌고 배가 많이 고파요. 생각나는 건 계란 후라이와 베이컨뿐이에요. 잠깐, 베이컨? 하지만 그건 오늘부터 여러분은 채식주의자예요. 어쨌든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하룻밤 사이에 유명해져요. 다음날 아침 시끄러운 소음이 여러분을 깨웁니다. 하지만 동물이 말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창밖을 내다보니 집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보여요. 그들 중 일부는 기자들이지만 다른 일부는 도움을 요청하러 온 반려동물 주인이에요. 마일로는 뾰루통해요. 쉴 새 없이 투덜대며 여러분을 부르더니 여러분 다리를 물어뜯고 계단 아래로 숨어버려요. 그리고 여러분은 집 밖으로 나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해요. 저녁이 되면 피곤하지만 행복하기도 해요. 오늘 여러분은 주인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건강 및 심리적 문제를 가진 동물들을 여러 마리 구했어요. 어두운 침대에 누워 이 능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봐요. 바로 그때 계획이 구체화됩니다. 곧 여러분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동물 돌봄 전문가가 될 거예요. 동물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주인과의 오해를 풀도록 도와주죠. TV 프로그램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고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매일 더 많아질 거예요.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알아보고 함께 사진을 찍자고 요청해요. 전 세계를 여행하며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돕고 강연을 해요. 전 세계의 동물병원을 열고 최고의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일하게 해요. 공원을 산책할 때는 새들이, 해변에서 잠시 휴식을 취할 때는 물고기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니 외로움을 느끼지 않아요. 동시에 수많은 동물들이 도움을 구걸하고 있지만 아무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은 그들의 스피커 역할을 맡기로 결심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인간 세계뿐만 아니라 동물의 세계에서도 유명해졌어요. 동물들은 고마워하며 그 보답으로 지구에서 일어날 다양한 자연재해에 대해 알려주기 시작해요. 동물들이 지진이나 화산 폭발을 예측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전에는 사람들이 특정 종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알아채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했다면 이제는 동물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과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줘요.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고 동물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은 동물원, 서커스 및 동물의 의지에 반해서 동물을 가두는 기타 장소에 대한 캠페인을 함께 계획해요. 그러던 어느 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집으로 돌아가던 중 검은색 밴이 옆에 멈췄어요. 복면을 쓴 큰 남자 몇 명이 여러분을 붙잡고 차 안으로 밀어 넣어요. 문이 등 뒤로 닫힙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몇몇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활동에 불만을 품고 있었어요. 이 여행이 좋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깨닫게 됐죠. 그들은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어딘가로 인도해요. 하지만 어느 순간 여러분은 발을 헛디뎌 무언가에 머리를 부딪힙니다. 세게요. 눈을 뜹니다. 마일로가 여러분 위에 서서 누워있는 여러분의 몸을 무심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끔찍한 일이 일어나요. 마일로는 어떠한 문장처럼 들리는 야옹 소리를 내고는 돌아서서 화장실에서 걸어 나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가 말하는 걸 하나도 이해하지 못해요. 이 모든 것이 그냥 꿈이었던 걸까요? 동물은 세상을 우리와 다르게 본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비둘기는 실제로 인간보다 더 나은 시력을 가지고 있어요. 신기하죠? 그럼 동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뱀부터 시작할게요. 뱀은 세상을 보는 방식이 우리와 완전히 달라요.
뱀의 주둥이에는 적외선에 민감한 특수 수용체가 있어요. 이를 통해 온혈 포유류의 복사열을 볼 수 있죠. 이제 소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 덩치 큰 동물은 사람처럼 색을 잘 보지 못해요. 소는 망막에 필요한 수용체가 없기 때문에 붉은색을 볼 수 없어요. 따라서 파란색과 녹색의 변형된 색만 인식할 수 있어요. 또한 누군가 뒤에서 다가오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파노라마에 가까운 시야를 가지고 있는데 유일하게 볼 수 없는 영역이 바로 뒤쪽이죠. 따라서 소에게 몰래 다가갈 때는 반드시 미리 주의를 줘야 해요. 말은 눈의 위치 때문에 얼굴 바로 앞에 사각지대가 있어요. 즉 바로 앞에 있는 사물을 볼 수 없다는 뜻이죠. 또한 사람만큼 많은 색을 보지 못해요. 소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세계는 대부분 녹색, 노란색, 파란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불쌍한 녀석들. 물고기의 눈은 자외선 수용체, 그리고 사람보다 더 구형인 수정체를 가지고 있어요. 덕분에 거의 360도 시야를 확보할 수 있죠. 색의 경우 인간과 같은 색을 모두 볼 수 있지만 수중에서는 빛이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에 빨간색과 그 음영을 구분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요. 심해 물고기는 어둠 속에서도 쉽게 볼 수 있어요. 반면 상어는 색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지만 우리보다 물속에서 훨씬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어요. 새는 세상을 보는 아주 독특한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과 달리 새는 자외선을 볼 수 있어요. 이를 통해 같은 종의 수컷과 암컷을 구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을 더 잘 탐색할 수 있죠. 또한 새들은 집중력이 매우 뛰어나요. 예를 들어 매와 독수리는 들판의 작은 쥐 한 마리에 최대 1km 거리까지 초점을 맞출 수 있어요. 비둘기는 모든 작은 세부 사항을 볼 수 있으니까 포장 도로의 균열을 찾을 일이 생기면 비둘기에게 물어보세요. 비둘기는 340도의 시야를 가지고 있고 일반적으로 시력이 사람보다 2배나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비둘기가 정말 부럽네요. 곤충도 이상한 시각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파리는 수천 개의 작은 눈 수용체가 함께 작동해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크게 볼 수 있어요. 게다가 모든 것을 슬로우 모션으로 볼 수 있어요. 또한 자외선도 볼 수 있어서 의사소통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꿀벌들도 나름의 문제가 있어요. 벌들은 빨간색이 무엇인지 구분할 수 없어요. 벌에게는 진한 파란색으로 보이죠. 얼마나 엉망일까요? 자, 쥐들이에요. 이 작은 쥐들은 빨간색을 볼 수 없지만 그게 가장 이상한 부분은 아니에요. 쥐의 눈은 저절로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2개를 보고 있어요. 벽에 부딪히지 않는 게 신기하지 않나요? 고양이는 빨강이나 초록색은 보지 못하지만 갈색, 노란색, 파란색은 잘 볼 수 있어요. 게다가 시야가 넓기 때문에 사람보다 더 많은 측면을 들여다볼 수 있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밖이 칠흑같이 어두워지면 고양이는 닌자처럼 변신해서 사람보다 6배나 더 잘 볼 수 있어요. 고양이의 동공은 마법처럼 모든 조명에 적응해요. 이제 개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털복숭이 친구들은 빨간색이나 주황색은 볼 수 없지만 파란색과 보라색은 잘 구분해요. 게다가 40가지 회색 음영을 구분할 수 있어요. 쉬운 가지 색은 아니지만 여전히 인상적이죠. 비슷한 얘기로 개구리는 정말 까다롭게 먹어요. 움직이지 않는 음식은 먹지 않죠. 맛있는 벌레 뷔페에 둘러싸여 있어도 벌레들이 꿈틀거리지 않으면 눈도 깜빡이지 않죠. 그리고 개구리는 관찰력이 뛰어난 동물도 아니에요. 개구리에게 그림자처럼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카멜레온은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개를 돌리지 않고도 주변의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요. 심지어 더블 피처 영화처럼 앞과 뒤의 두 이미지를 동시에 볼 수도 있죠. 꽤 인상적이지 않나요? 카멜레온처럼 갑자기 360도 시야를 갖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솔직히 인정합시다. 우리 인간은 꽤나 평범해요. 초능력을 가진 슈퍼히어로도 아니잖아요. 왜요? 모르셨다고요? 하지만 동물의 세계에는 수많은 슈퍼히어로가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동물,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는 동물, 독의 면역이 있는 동물, 무리를 달릴 수 있는 동물들이 있죠. 그리고 그중 일부는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첫 번째 초능력은 물 없이도 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캥거루 쥐는 수년 동안 물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요. 사실 캥거루 쥐는 물 없이 사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아요. 반면에 인간은 물 없이 3일밖에 버틸 수 없어요. 인간 빵점, 캥거루 쥐 1점. 캥거루 쥐는 극도로 건조한 사막 지역에 살기 때문에 먹는 씨앗과 식물에서 물을 얻어야 해요.
그리고 다소 충격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캥거루 쥐는 화장실에 가기 전에 소변에서 물을 추출하는 방법도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캥거루 쥐는 소중한 수분을 한 방울도 낭비하지 않죠. 스포츠 경기에서 유용할 수 있어요. 이제 동물계의 피터 파커를 소개합니다. 네, 스파이더맨이 실존하는데 사람은 아닌 것 같네요. 도마뱀 부치를 소개합니다. 이 동물은 모든 종류의 수직면을 기어오르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 천장 위를 산책할 수도 있어요. 중력을 거스르는 이 놀라운 능력은 작은 털로 덮인 도마뱀의 독특한 발바닥 덕분에 가능해요. 도마뱀은 매끄러운 표면, 딱딱한 표면, 거친 표면, 부드러운 표면 등 거의 모든 종류의 표면에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이 도마뱀에 대한 또 하나의 재밌는 사실은 눈꺼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눈을 크게 뜨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주시합니다. 어떻게 눈을 보호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여기에 답이 있어요. 도마뱀 부치의 눈은 투명한 막인 각막으로 덮여 있습니다. 당연히 눈을 감을 수 없고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핥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네, 안구를 핥아서 청소하죠. 이것도 초능력인 것 같아요. 여기 초음속 초능력자가 있나요? 물론이죠. 2.5cm 길이의 아열대 새우가 먹잇감을 혼란에 빠뜨려요. 소닉붐으로요. 작은 몸집에도 불구하고 딱총새우는 가장 시끄러운 해양동물 중 하나예요. 새우가 집게발을 딱딱 부딪히면 소닉붐처럼 시끄러운 소리가 납니다. 당연히 이 소리는 먹이를 기절시키고 새우는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먹이를 잡을 수 있죠. 만화 세계에는 베놈이 있습니다. 동물 세계에서는 안티베놈이라고 할 수 있는 녀석이 있습니다. 주머니 쥐는 포식자가 자신을 공격할 때 죽은 척하는 편리한 속임수로 유명해요. 하지만 이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에요. 방울뱀과 구덩이 독사의 독에도 면역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주머니 쥐가 위험한 화학물질을 중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펩타이드입니다. 그래서 뱀이 주머니 쥐가 가장 좋아하는 간식이죠. 주머니 쥐의 식단에 신기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진드기입니다. 한 마리의 주머니 쥐는 한 계절에 약 5,000마리의 진드기를 잡아먹을 수 있으며 대부분은 자신의 몸에서 떼어냅니다. 위험한 물고기라고 불릴 정도로 악명 높은 물고기를 상상해보세요. 은벤가는 스와힐리어로 말 그대로 위험한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이 괴물은 민물에 살며 악어를 점심으로 즐깁니다. 통째로는 아니지만 은벤가는 악어를 한 입 베어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악어가 은벤가를 두려워하는 만큼 은벤가도 악어를 두려워합니다. 지금 어떤 기기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기기는 어떤 식으로든 전기장어에게 빚을 지고 있어요. 모든 기기에는 배터리가 들어있고 1800년대에 전기 배터리를 발명하는데 장어가 많은 기여를 했으니까요. 그 이후로 배터리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했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최초의 전기 배터리는 전기 장어 덕분에 발명되었습니다. 어쨌든 전기 장어를 보고 멋진 발명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해도 참으세요. 장어는 최대 860V까지 충격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경험을 원하진 않으실 거예요. 이제 동물계의 드라큘라 백작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니요, 박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송곳니 뱀파이어 물고기예요. 이 물고기는 파야라라고 불리며 아래턱에 2개의 긴 송곳니가 튀어나와 있는데 이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이 물고기를 뱀파이어와 연관짓기도 합니다. 하마는 스킨케어에 돈을 아끼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뷰티 전문가입니다. 아프리카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생활하는 하마는 땀과 같은 붉은색 유분 물질을 분비하는데 이 물질은 증발하면서 몸을 시원하게 유지해줍니다. 게다가 이 액체는 보습제, 자외선 차단제, 항생제 역할을 한꺼번에 하죠. 사마귀 새우는 천연 자외선 차단제를 만드는 방법도 알고 있는데 이걸 눈 보호용으로 사용한다고 해요. 아미노산 색소가 주성분인데 이 색소가 특수 필터 역할을 하며 선명한 시력을 유지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이런 게 멀티태스킹이죠. 미어캣은 눈 주위에 검은 반점이 있어 더욱 귀엽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 검은 동그라미는 단순히 미어캣을 더 귀엽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장된 선글라스의 역할도 해요. 패치의 검은색 털은 뜨거운 태양을 차단하여 미어캣이 하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죠. 또한 새나 다른 포식자를 경계하는 보초 미어캣은 위험이 다가오는 것을 쉽게 알아채고 동료들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야생염소는 등반 기술로 유명하지만 이탈리아 북부의 알파인 아이벡스가 챔피언입니다. 이 동물은 거의 모든 수직면을 오를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몇 가지 물리 법칙을 무시해요. 흥미롭게도 가장 가파른 절벽을 걷는 동물은 대개 새끼를 데리고 있는 어미 염소예요. 몸집이 큰 수컷은 거리를 유지하고 평평한 수평면을 이용하는 것을 선호해요. 참 똑똑해요. 어떤 종류의 노래기들은 위협을 느낄 때 시안화수소를 생성하고 이를 내뿜어요. 시안화수소는 무취이지만 독성이 매우 강합니다. 작은 노래기 한 마리가 사람을 심각하게 해치지는 않지만 피부가 민감한 경우 화상이나 물집이 생길 수 있어요. 또한 어둠 속에서 빛을 내기 때문에 더욱 무서운 모습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고 밤에 기어가는 불빛이 보이면 최대한 빨리 도망가세요. 폭탄 먼지벌레는 위협을 느끼면 복부 끝에서 큰 소리를 내며 뜨거운 액체를 뿜어냅니다. 벌레가 위험을 감지하자마자 복부에 있는 특수 저장소에서 화학 반응이 시작돼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은 거의 끓는 점에 도달하고 특수 가스를 생성하여 분출을 촉발하죠. 이 강력한 보호수단은 보통 공격하는 곤충에게 치명적입니다. 깃털 바실리스크 도마뱀은 물 위를 달릴 수 있는 기묘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도마뱀의 뒷발에는 물속에서 펼쳐지는 피부가 있는 긴 발가락이 있습니다. 그 결과 도마뱀 발의 더 넓은 표면이 물과 접촉하게 돼요. 그런 다음 물 위를 달릴 때 도마뱀은 다리를 엄청나게 빠르게 펌핑해요. 이렇게 하면 작은 공기주머니가 만들어져 도마뱀이 수면에 떠 있는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물에 빠지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벼룩은 성가실 수 있지만 놀라운 동물입니다. 이 작은 동물은 자기 몸 길이의 약 50배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만약 사람이 똑같이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약 400m를 공중으로 뛰어오르게 될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벼룩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 가장 궁금한 점은 벼룩이 도약할 때 대부분의 힘을 무릎이 아닌 발가락에서 얻는다는 겁니다. 어느 동물의 초능력이 가장 마음에 드세요? 전 캥거루쥐의 한 표예요. 화장실 줄 서는 게 싫거든요. 처음으로 스쿠버 다이빙을 하러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물은 맑고 태양은 해저를 비추고 있어요. 헤엄치는 물고기와 함께 셀카를 몇 장 찍는데 갑자기 바다가 칠흑같이 어두워집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오마이갓! 저 거대한 동물은 뭐죠? 확실히 상어는 아니에요. 고래도 아니고요. 거북이일까요? 맞아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해치지 않으니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7,200만 년 전에 지구에 살았다면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과학자들은 최근 약 4m까지 자랄 수 있는 거대한 바다거북 화석을 발견했어요. 얼마나 큰 크기인지 잘 모르시겠다면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평균적인 하마의 길이나 골든 리트리버 6마리 또는 마이클 조던 2명을 겹쳐서 쌓아올린 높이와 맞먹는 크기예요. 거북이의 학명은 리바이어던이라는 옛날 바다 괴물에 대한 오마주입니다. 학교 역사 시간에 배웠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리바이어던은 너무 탐욕스럽다고 여겨지는 배나 사람을 통째로 삼키는 신화 속 생물로 알려져 있어요. 이 거대한 바다 거북에게 삼켜지는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전 괜찮습니다. 이 거대한 생물의 화석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스페인 북동부 지역에서 발굴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화석은 스페인 피레네 산맥의 한 등산객이 발견한 것으로 길이가 약 20cm에 달했습니다. 이 거북이의 골반 크기만 약 90cm에 달해요. 이 거북이가 멸종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가장 큰 거북이 중 하나였을 거예요. 참고로 오늘날 살아있는 바다 거북 중 가장 큰 거북은 몸 길이가 2m까지 자랍니다. 이미 꽤 큰 크기죠. 그럼 선사시대의 거대한 정갈은 어떨까요?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갈을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특히 독이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3m 길이의 수생 정갈을 상상하는 건 악몽의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정갈이 약 4억 년 전에 멸종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호수와 강은 인간에게 훨씬 더 위험한 장소가 됐을 거예요. 이 거대한 곤충은 당시 물고기부터 다른 동물, 심지어 같은 종의 동물까지 모든 것을 사냥하는 최상위 포식자로 여겨졌어요. 우와,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네요. 이 영상에서는 지구를 강타한 소행성에게 감사해야 할까요? 만약 살아있었다면 인간에게 충격을 주었을 또 다른 선사시대 동물은 메가테리움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나무늘보입니다.
이 거대한 나무늘보는 길이가 최대 6m까지 자란 것으로 추정돼요. 몸무게는 최대 3,600kg에 달합니다. 이 나무늘보는 남아프리카의 산림과 초원에서 발견됐는데 높은 가지에 있는 나뭇잎에 닿기 위해 두 발로 서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나무늘보는 거대한 발톱을 가지고 있어 나무를 오르는 데 도움이 됐어요. 코끼리만한 나무늘보가 나무를 오르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 자체가 불편하네요. 물론 일부 공룡은 초대형 생물 목록에 포함될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재밌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공룡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과학자들은 새가 수강류 공룡으로 분류된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티렉스와 벨로시랩터와 같은 악명 높은 생물들이 이 그룹에 속해 있었죠. 주라기 공원을 보셨다면 이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벨로시랩터는 부엌에 침입하는 무서운 공룡입니다. 이 공룡은 진화에서 깃털을 얻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종의 새로 변했어요. 즉 닭부터 작고 파란새까지 모든 새는 공룡의 직계 후손이라는 뜻이죠. 스피노사우루스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오늘날 일부 박물관에서 이 거대한 공룡을 화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스피노사우루스는 지구를 걸었던 가장 큰 육식동물 중 하나였어요. 사실 땅과 물을 걸을 수 있었죠. 과학자들은 이 공룡이 반수생 동물이었다고 믿고 있어요. 주로 육식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살아있다면 인간은 스피노사우루스의 자연 먹잇감이 되었을 거예요. 이 육식공룡은 약 9천만 년에서 1억 년 전에 살았습니다. 몸 길이는 약 18m, 높이는 4m, 무게는 최대 22톤에 달했어요. 머리는 볼링공 8개 정도의 크기로 악어의 얼굴 모양을 하고 있었죠. 기본적으로 스피노사우루스는 악어의 얼굴을 한 커다란 아프리카 코끼리였습니다. 네, 농담이지만 그래도 재밌어 보이겠죠? 훨씬 더 매력적인 공룡은 이 녀석이에요. 이 공룡은 지구상에 살았던 것 중 가장 큰 공룡으로 여겨져요. 이 공룡이 그렇게 큰 이유는 매우 긴 목과 매우 긴 꼬리 때문이었어요. 이 괴물 뒤에 서고 싶지 않을 겁니다. 꼬리를 휘두르며 아주 멀리 날아가 버릴 테니까요. 이 공룡은 약 1억 년 전에 살았으며 2012년경 아르헨티나에서 화석이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이 공룡의 몸 길이는 머리부터 꼬리까지 36m로 미식 축구장 너비만큼 컸어요. 무게가 우주왕복선만큼이나 무겁다고 말씀드렸나요? 무려 75톤에 달해요. 육식동물이었다면 아마도 최고의 포식자였을 거예요. 하지만 이 덩치 큰 녀석은 목이 길어서 높은 나무의 잎사귀도 먹을 수 있는 평화로운 초식동물이었어요. 귀엽지 않나요? 샤스타사우루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동물은 마운트 샤스타 도마뱀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요. 비록 이 동물은 해양 파충류였고 산에 발을 디딘 적이 없을지라도 말이죠. 이 공룡의 몸 길이는 보통 7m 정도였지만 이 종의 특정 가닥은 대왕고래 크기인 21m까지 자랄 수 있었어요. 이 때문에 이 공룡은 지금까지 살았던 해양 파충류 중 가장 큰 공룡이 되었죠. 샤스타사우루스에 대한 재밌는 사실은 과학자들이 샤스타사우루스가 이빨이 없었기 때문에 오징어와 같은 부드러운 먹이만 먹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음 동물은 대왕고래입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큰 생명체는 사실 작은 몸집에서 시작됐어요. 오늘날 성숙한 대왕고래의 평균 몸 길이는 약 30m에 달하고 무게는 최대 200톤에 이릅니다. 코끼리 40마리를 합친 무게와 비슷해요.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30마리하고도 비슷하고요. 평균 체격의 사람 2670명의 무게입니다. 대왕고래는 이 몸을 지탱하기 위해 하루에 최대 5천만 칼로리를 섭취해야 해요. 참고로 빅맥 3만 개에 해당하는 양이죠. 하지만 대왕고래가 항상 이렇게 컸던 건 아닙니다. 사실 대왕고래는 약 4,800만 년 전에 지구에 살았던 4발 달린 포유류에서 진화한 동물이에요. 대왕고래의 조상은 파키세투스라고 불렸고 몸 길이는 2m에 불과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대왕고래가 오늘날처럼 물속에서 살 수 있게 되기까지 엄청난 적응 과정을 거쳐야 했다는 거예요. 대왕고래는 숨을 쉴 때마다 폐에 있는 산소를 최대 80에서 90%까지 대체할 수 있습니다. 비교하자면 인간은 최대 15%만 대체할 수 있어요. 이 덕분에 대왕고래는 수심 100m까지 한 번에 최대 1시간 동안 잠수할 수 있어요. 코끼리는 이 목록에 포함될 수밖에 없었어요.
아프리카 코끼리는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큰 육상동물입니다. 키가 약 4m까지 자라고 몸무게는 최대 7톤에 달해요. 한때 지구에 살았던 다른 동물들과 비교하면 꽤 작은 크기죠? 하지만 키가 2m인 사람을 코끼리 옆에 놓으면 코끼리가 전혀 작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코끼리는 가까운 친척인 아시아 코끼리보다 더 커요. 수명은 최대 70년으로 인간과 비슷합니다. 포켓몬은 도롱뇽이 진짜용이었다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도롱뇽은 여전히 꽤 멋질 수 있어요. 살아있는 양서류 중 가장 큰 종으로 알려진 거대한 도롱뇽이 있어요. 도롱뇽은 보통 크기의 사람만큼 자라서 최대 약 1.8m까지 자랄 수 있어요. 수중에서 만나는 건 즐겁지 않을 것 같네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심장상의 주인공은 요정파리입니다. 이 곤충은 종이 한 장 정도의 두께를 가진 작은 곤충이에요. 심장을 보려면 현미경이 필요해요. 요정파리라고 하지만 파리가 아니에요. 사실 말벌이에요. 현미경으로 살펴볼 기회가 있다면 말벌과 매우 흡사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더 크지만 역시 인상적인 동물계의 심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브라피쉬의 직경이 약 1mm에 불과한 심장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제브라피쉬의 심장은 재생이 가능해요. 제브라피쉬의 심장이 손상되거나 문제가 생기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스스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심장은 끊임없이 세포를 교체하고 심장 조직을 복구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대단할지 모르지만 제브라피쉬의 심장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바퀴벌레를 살펴볼게요. 우리 심장은 4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방에는 고유한 임무가 있습니다. 4개의 방이 모두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시스템이 작동할 수 없어요. 바퀴벌레의 심장에는 12개에서 13개의 방이 있으며 평균적으로 약 4cm의 몸을 따라 길게 일렬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근육에 의해 구동되기 때문에 따로 작동해요. 즉, 이러한 방 중 하나가 영향을 받아도 바퀴벌레는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바퀴벌레는 모든 심장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도 생존합니다. 벌새의 심장은 분당 1200회까지 뛸 수 있습니다. 인간 운동선수의 심장은 분당 220회 정도밖에 뛰지 않아요. 벌새의 심장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심장 중 하나이지만 새 전체 크기에 비하면 상당히 큽니다. 전체 몸무게의 약 2.5%에 달하죠. 그건 그렇고 푸른목 벌새는 초당 최대 15번 날개를 펄럭여요. 이 움직임은 너무 빨라서 사람의 눈으로는 감지할 수 없어요. 이 놀라운 속도는 초당 21회 박동하는 더 빠른 심장이 뒷받침합니다. 황제 펭귄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황제 펭귄은 단순히 머리에 왕관을 쓴 펭귄종이 아니에요. 황제 펭귄은 다른 어떤 새보다 깊은 수심 213m까지 잠수할 수 있는 매혹적인 수영선수예요. 한 번에 최대 18분 동안 물속에 잠긴 채로 먹이를 수집할 수 있다는 건 말할 것도 없죠. 그들의 심장도 그에 못지않게 놀랍습니다. 무게가 약 140g 정도예요. 황제 펭귄의 심장은 매우 느립니다. 황제 펭귄은 물속에 있을 때 심박수를 분당 약 15회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이는 가장 중요한 기관을 제외한 모든 기관의 혈액 공급을 차단하죠. 또한 산소 소비량을 줄여 심해 사냥에 필요한 산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요. 심장의 크기는 동물계 전체에서 거의 비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심장기관의 무게는 동물 체중의 약 0.6% 정도예요. 이에 비해 개와 늑대의 심장은 동물 전체 체중의 약 0.8%로 더 큽니다. 개의 평균 심장 무게는 약 570g입니다. 사람의 심장이 갑자기 지방으로 가득 차면 금방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비단뱀의 경우는 매우 다릅니다. 파충류인 비단뱀에게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이는 매우 좋은 신호입니다. 비단뱀은 매우 큰 식사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식사를 할 때마다 비단뱀의 심장은 약 40% 정도 커져요. 비단뱀의 몸무게가 113kg에 달할 수 있으니까 엄청난 양이죠. 이러한 증가의 대부분은 식사에서 흡수된 지방산으로 인해 뱀의 심장이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발생해요. 이 파충류는 한 끼 식사를 처리하는데 며칠이 걸리지만 소화 속도를 높이기 위해 그렇게 적응했어요. 혈액이 지방산으로 가득 차면 혈액의 색과 농도가 변하기도 해요. 어떤 경우에는 불투명하게 변하여 우유처럼 보이기도 하죠.
목록의 맨 끝으로 이동할게요. 동물계에서 가장 큰 심장을 가진 동물은 대왕고래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왕고래는 가장 큰 동물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이 거대한 심장은 욕조만큼 크고 평균적인 고릴라보다 더 무겁습니다. 크기와 상관없이 동물의 심장은 놀랍습니다. 인간과 대부분의 동물은 심장이 하나뿐이지만 이 규칙이 모든 동물에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문어나 오징어는 심장이 3개입니다. 문어와 오징어의 심장은 이렇게 작동해요. 2개의 심장은 아가미로 혈액을 펌프질하여 체내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는 데 도움을 줘요. 3번째 심장은 몸 전체에 혈액을 펌프질해요. 심장이 아예 없는 동물도 있어요. 하지만 심장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못된 것은 아니에요. 해파리, 불가사리, 산호는 심장이 없어도 꽤 괜찮은 삶을 살고 있어요. 불가사리를 예로 들어보자면 불가사리는 피도 없어요. 그래서 심장이 필요하지 않은 걸지도 모르죠. 인간의 심장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빼놓고는 심장에 대한 이야기를 끝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심장이 얼마나 큰지 알기 위해 구글을 검색하거나 해부학책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손가락을 꽉 쥐고 주먹을 쥐어보세요. 성인의 심장은 그 정도 크기예요. 이 놀라운 기관은 우리 몸의 모든 활동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요. 심장은 매일 약 11만 5천 회 박동합니다. 주인공의 심장이 가슴에서 막 펌프질을 시작하는 만화를 본 적이 있나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심장이 박동할 때 심장이 주변 조직에 닿을 때 나는 소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소리는 실제로 심장 판막이 열리고 닫힐 때 나는 소리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심장 판막은 혈액이 심장의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올바르게 흐르도록 하는 심장 내부의 작은 문과 같아요. 우리 몸이 작동하려면 혈액이 적시에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폐는 쌍둥이가 아닌데 그 이유는 심장 때문이에요. 오른쪽 폐가 더 크고 무게가 더 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심장은 왼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왼쪽 폐에 작은 홈이 생기는데 이를 심장 인상이라고 합니다. 오른쪽 폐는 더 클 수 있지만 간을 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하므로 조금 더 짧습니다. 심장의 위치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의 심장은 생각만큼 왼쪽에 있지 않아요. 실제로는 왼쪽에서 약간 기울어져 있을 뿐 중앙에 위치해 있어요. 하지만 우심증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심장이 가슴의 오른쪽에 위치해요. 이 상태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장과 다른 장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질병과 관련이 있어요. 대부분의 심장마비가 월요일에 발생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이유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새로운 근무 주간의 시작에 따른 스트레스나 수면 각성 주기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주말에 더 많이 자는 경향이 있고 월요일에 일찍 일어나면 심장에 해로울 수 있어요. 인간의 심장은 임신 후 약 4주 후에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숨을 거둘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약해질 수는 있지만 심장은 지치지 않아요. 생각해보면 정말 힘든 일이죠. 테니스공을 손에 쥐고 하루에 10만 번씩 심장이 뛰는 것과 같은 힘을 가하는 실험을 해보세요. 분명히 중간에 어디까지 샜는지 잊어버릴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심장이 펌프질을 계속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불안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심박 조율기가 발명됐어요. 심박 조율기는 인체 내부에 설치된 작은 발전기처럼 작동해요. 비정상적인 심장 리듬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종류의 장치가 최초로 환자의 몸에 삽입된 것은 1958년입니다. 그의 이름은 아르네 라르손이었습니다. 그가 86세에 세상을 떠난 건 다른 문제 때문이었고 심장과는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내는 상어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복상어가 그래요. 수면 아래에 거의 518m 깊이의 어두운 바다에 살아요. 아무도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들은 다른 복상어들만 볼 수 있는 형광빛을 발산해요. 과학자들은 노란빛을 차단하는 필터를 사용해서 그 빛을 감지했어요. 그들은 이게 이 큰 물고기들이 친구들과 소통하는 방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빛은 상어가 미생물 수준에서 감염과 싸우는 걸 도와요. 찌르레기는 서로를 알아보는 데 사용하는 비밀 암호가 있어요. 이 새는 다른 종의 새 둥지에 알을 낳기 때문에 특별한 종류의 기생조류예요. 어린 찌르레기는 자신들만이 아는 비밀 암호와 같이 자기 종의 노래를 인식하는 내부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와 같은 종을 찾을 수 있어요. 회색곰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한 턱힘을 갖고 있어요.
귀여워 보일 수 있지만 이 덩치 큰 녀석이 가까이 있다면 날카로운 발톱과 특히 입으로부터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게 좋아요. 턱힘이 800만 파스칼 이상인데 볼링공을 으스러뜨릴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어떤 동물들은 피부 깊숙한 곳까지 줄무늬가 있고 다른 어떤 동물들은 좀 더 겉핥기식인 걸 갖고 있어요. 호랑이가 첫 번째 그룹에 속해요. 털에 줄무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부에도 줄무늬가 있어요. 눈표범과 같은 다른 털복숭이 큰 고양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린과 얼룩말은 털에만 무늬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그룹에 속해요. 얼룩말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검은색에 흰색 줄무늬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흰색에 검은색 줄무늬가 있는 걸까요? 처음에는 두 번째 선택이 맞는 것 같아 보여요. 검은 줄무늬는 대부분 다리 안쪽과 배 쪽으로 끝나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흰색이에요.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검은색에 흰색 줄무늬가 있어요. 흰색과 검은색, 모든 털은 멜라노사이드 세포가 있고 모낭에서 자라요. 모든 동물들은 이런 세포를 갖고 있어요. 이것들은 멜라닌이라고 불리는 색소를 생성하고 털과 피부에 색을 줘요. 얼룩말의 경우 화학 전달자는 어떤 멜라노사이트가 어떤 털의 어느 부분에 색을 보낼지 알려줘요. 그래서 얼룩말은 검은색과 흰색 줄무늬를 가지게 된 거예요. 하지만 흰색은 사실 그 자체 색소가 아니에요. 멜라닌 결핍으로 생겨난 거죠. 그래서 검은색이 얼룩말의 기본색인 거예요. 코알라는 범죄 현장을 오염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와 아주 비슷한 지문을 갖고 있어요. 인간과 공통점이 많은 것 같진 않은데 손을 자세히 보세요. 독특한 고리와 아치가 있으니까 만약 코알라가 불법적인 일을 하기 원한다면 장갑을 끼는 게 좋을 거예요. 달랑개는 자기가 별로 좋아하지 않거나 위협적으로 느끼는 것 근처에 있을 때 으르렁거려요. 배에 있는 이빨로 그렇게 하죠. 우선 집게발을 보여줌으로써 여러분이 뭔가를 시도하려 한다면 스스로를 방어할 거란 걸 알려줘요. 만약 그게 효과가 없다면 개처럼 무시무시한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낼 거예요. 하지만 그 소리는 달랑개 배 안에 있는 길고 단단한 이빨 3개를 문질러서 나오는 거예요. 달랑개는 먹이를 갈 때도 같은 소리를 내요. 이빨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일각 돌고래의 엄니가 사실 안쪽에서 나온 치아라는 걸 알고 있었나요? 대부분의 다른 고래들과는 달리 일각 돌고래만이 큰 엄니 또는 턱 안쪽에서 자라는 이빨을 갖고 있어요. 최대 1000만 개의 신경 말단이 있고 보호되지 않아서 엄니는 모든 접촉에 아주 민감하다는 걸 의미해요. 엄니에는 보통 신경 말단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피부 조각과 비슷해요. 인간의 95%가 오른손잡이에요. 그리고 큰 돌고래도 마찬가지예요. 그 중에는 인간들보다 오른손잡이가 훨씬 더 많아요. 한 연구에서 과학자들은 큰 돌고래가 99% 이상 왼쪽으로 돈다는 걸 발견했는데 그 뜻은 오른손잡이라는 걸 의미해요. 큰 돌고래는 오징어, 새우 또는 더 작은 물고기와 같은 먹이를 사냥할 때 오른쪽 명과 오른쪽 눈을 해저에 더 가까이 둬요. 바다에서 온 더 멋진 사실들이에요. 혹등고래가 먹이를 쫓을 때 거품을 사용하는 걸 알고 있었나요? 혹등고래가 얼마나 큰지 고려해 볼 때 특별한 방법이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바다에서 먹이를 찾아 잠복할 때 이 고래들은 팀을 이뤄 거품 그물이라는 기술을 써요. 위쪽으로 나선형으로 헤엄치는 동안 물속에서 거품을 내요. 이 거품들은 물고기가 탈출하는 걸 어렵게 만들죠. 길들여진 고양이에 대한 가장 오래된 증거는 1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연구원들은 거의 20년 전에 키프로스의 고대 마을을 파헤칠 때 이걸 발견했어요. 인간의 뼈 바로 옆에서 고양이 뼈를 발견했는데 그건 그들의 삶이 끝날 때도 서로 가까이 했었다는 걸 암시했어요. 인간들은 사냥꾼이기 때문에 29,000년 전쯤에 먼저 개를 길들였어요. 개들은 인간이 다른 동물들을 잡는 걸 도왔어요. 하지만 인간들은 정착하고 잉여 작물을 저장하기 시작할 때까지 고양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생쥐는 곡물 가게의 단골 손님이 되었고 그래서 그 시기에 고양이들이 유용해지기 시작했어요. 퍼피는 몸을 긁고 싶을 때 아주 획기적으로 긁어요. 분명 멋진 부리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지만 확실히 긁는 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나 봐요.
연구원들은 퍼핀이 가려운 곳을 긁기 위해 자발적으로 작은 나무 막대기를 가져오는 경향이 있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맨해튼의 작은 지역에만 사는 특별한 종류의 개미가 있어요. 63번가와 76번가 브로드웨이 중앙이 이 기어다니는 동물이 자신들에게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결정지은 곳이에요. 맨해튼 개미는 유럽에서 온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여기에 필적할 수 있는 유럽 개미종은 없어요. 해리포터 팬 여러분들, 초콜릿 개구리라는 게 있다는 걸 믿을 수 있나요? 꼭 그렇진 않지만 그래 보여요. 뉴기니 호수가 항상 분리되어 있던 건 아니에요. 약 12,000년 전에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그들을 갈라놓기 전까지 수백만 년을 함께 보냈었죠. 오랫동안 같이 했었기 때문에 녹색 나무 개구리를 포함해 몇몇 동물들과 식물들은 여전히 두 지역 모두에 살고 있어요. 이 개구리들은 정말 멀리까지 퍼졌고 많은 악어들로 둘러싸인 덥고 습한 지역에 사는 그중 일부의 개구리들은 진짜 초콜릿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여요. 우린 모두 플라밍고의 특유의 색에 대해 알고 있지만 사실 분홍색이 아니에요. 플라밍고는 태어날 때 회색인데 자신들이 먹는 남조류와 새우 식단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계속 있었을 거예요. 이 음식에는 특정한 천연 염료가 있는데 그래서 플라밍고 깃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홍색으로 변해요. 어린 태즈메니아 대불이 자라서 엄마를 떠나면 함께 어울리며 평생 지속되는 유대감을 형성해요. 그뿐만 아니라 소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한 사회적 유대감을 갖고 있어요. 사귀는 걸 좋아하고 오래 지속되는 우정을 쌓아요. 한 연구에 따르면 가장 친한 친구들과 떨어져 있을 때 스트레스의 표시로 심박수가 크게 증가한다는 것도 발견했어요. 여러분이 겨울 동안 이가 달달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자켓을 잠그는 대신 자신을 꽁꽁 얼릴 수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이건 개구리들이 하는 거예요. 수생 개구리는 대부분 물속에서 겨울잠을 자고 겨울의 대부분을 연못, 호수 또는 다른 물의 바닥에서 보내요. 두꺼비와 개구리는 일반적으로 냉혈 동물인데 이건 몸의 온도가 주변의 온도에 따른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개구리들은 주요 장기의 높은 농도의 당이나 포도당 때문에 겨울 동안 얼 수 있어요. 일단 동결이 풀리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계속 지내요. 문어는 3개의 심장과 푸른색의 피를 갖고 있어요. 시속 40km의 속도로 움직일 수 있고 포식자의 시야를 흐리게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들을 해치는 잉크를 뿌리죠. 또 9개의 뇌를 갖고 있어요. 중앙에 있는 뇌와 팔에 있는 8개의 뇌죠. 그래서 중앙의 뇌가 다른 일을 하느라 바쁠 때 팔로 조개를 열 수 있는 거예요. 문어는 팔로도 맛을 볼 수 있어요. 해양 생물이 생산하는 화학물질을 감지하는 방식으로 팔을 만지고 맛을 보게 해주는 세포가 빨판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문어는 먹이와 바위를 구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1000종이 넘는 동물들이 사는 넓은 자연보호구역에서 일해요. 밤에 모든 게 괜찮은지 보기 위해 지프를 타고 지역을 통과해요. 대부분의 동물들이 자고 있어요. 갑자기 원숭이들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려요. 원숭이들이 가지에서 가지로 뛰어다녀요. 한 무리의 말들이 숲에서 뛰쳐나와요. 말들도 불안해 보이네요. 많은 동물들이 우는 소리가 들려요. 뭔가 알 수 없는 이상한 일이 생겨서 보호구역 전체를 공포에 떨게 한 것 같아요. 밤하늘에 섬광이 비쳐요. 운석이고 여러분을 향해 날아오고 있어요. 차에 타서 페달을 밟고 가능한 멀리 운전해 가요. 운석이 바로 앞에 떨어져 여러분의 차를 옆으로 내던져요. 여러분은 기절해요. 떨어진 운석은 이상한 노란색 에너지를 방출해요. 여러분은 전복된 차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있어요. 모든 동물들은 진정이 됐어요. 그중 수천 마리들이 조용히 운석으로 접근해요. 그 에너지가 여러분과 주변에 있던 모든 동물들을 감싸요. 에너지가 더 많이 나올수록 우주 운석이 작아져요. 아침이 되자 운석은 공중으로 사라졌어요. 그게 동물들의 힘을 흡수해 여러분에게 전달했어요. 여러분은 여러 명에게 둘러싸여 차 근처의 풀밭에서 깨어나요. 보호구역 직원들과 검은색 정장을 입은 몇몇 남자들이에요. 그들은 땅속 분화구를 연구하고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어요. 운석에 대해 말하자 그들은 따라오라고 명령해요. 그중 한 명이 여러분의 어깨를 꽉 잡아요. 그게 싫어서 여러분은 탈출하고 싶어졌어요.
검은 옷을 입은 두 남자가 여러분을 붙잡고 있어요. 화가 나고 근육이 증가하는 게 느껴지고 피부가 털로 덮여요. 재빨리 그 남자들을 밀치고 포효해요. 손톱이 발톱으로 변했어요. 몸에 힘을 받았군요. 이제 그만큼 강해지고 사나워졌어요. 검은 옷을 입은 요원들이 여러분을 따라오고 있어요. 숲으로 도망쳐요. 더 빨라지고 싶었는데 척추 모양이 바뀌는 걸 느껴요. 이젠 네 발로 엄청 빨리 달리고 있어요. 지구상에서 제일 빠른 동물인 치타의 힘을 가졌네요. 굉장해요. 여러분은 생각만으로 동물의 힘을 다 얻을 수 있어요. 숲에 숨었어요. 요원들은 훨씬 뒤에 있어요. 상공에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을 향해 밝은 스포트라이트 빔을 쏴요. 오, 안 돼요. 여러분을 발견했어요. 요원들이 메가폰을 사용해 멈추라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있죠. 실험실, 실험, 우리 안의 삶. 그런 것들에 대한 영화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숲에서 뛰쳐나와요. 여러분을 향해 마취총을 쏴요. 재빨리 큰 호수로 달려가 안으로 뛰어들어요. 팔과 다리에 물갈퀴가 생겨요. 발이 지느러미 같아요. 다리가 하나의 큰 꼬리로 합쳐져서 여러분은 이제 바다 코끼리가 됐어요. 빠르게 호수를 헤엄쳐 건너 반대편에 있는 무트로 올라가요. 여러 대의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여러분을 따라잡기 위해 호수 주위를 돌고 있어요. 앞에 숲이 하나 더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엄청 빽빽하네요. 엄청난 속도를 낼 수 있는 공간은 부족하지만 원숭이의 힘을 쓸 수 있어요. 손이 더 길어지고 손가락이 더 강해져요. 나무 위로 뛰어올라 꼭대기로 올라가서 보호구역을 살펴봅니다. 먹고 마시려면 남쪽으로 가서 작은 마을에 당도해야 해요. 몇 시간 후에 보호구역 경계에 도달해요. 이제 높은 울타리를 뛰어넘어야 해요. 다리가 튼튼해지고 있어요. 캥거루처럼 뛰어보지만 충분히 높이 뛰지 못했어요. 땅으로 떨어졌어요. 헬리콥터가 여러분을 따라잡아요. 여러분은 도마뱀의 힘을 얻어요. 손바닥에 끈적끈적한 비늘이 생겨나요. 재빨리 콘크리트 벽을 올라 반대편으로 뛰어내렸어요. 기다란 풀밭으로 왔어요. 요원들이 사방에서 여러분을 향해 오고 있어요. 뱀을 생각해봤어요. 팔과 다리가 몸에 융합돼요. 이제 기어갈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을 지나치고 도로로 왔어요. 멀리서 차를 보고 손을 들어 멈추라고 해요. 오, 안 돼요. 요원들의 차예요. 그들이 여러분을 둘러싸요. 헬리콥터의 탐조등이 여러분을 비추고 있어요. 갈 곳이 없어요. 하지만 꼭 가야 할 필요는 없어요. 옷 뒷면이 찢어져요. 커다란 날개가 어깨뼈에서 자라요. 공중으로 떠올라요. 여긴 꽤 춥지만 몸에 있는 깃털이 바람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줘요. 좋아요. 날 수 있어요. 굉장해요. 아야, 누가 뒤에서 꼬집은 것 같아요. 마취총이에요. 여러분을 잡았어요. 잠이 오고 내려가고 싶어요. 작은 나무집 근처에 경착륙을 해요. 요원들이 여러분을 쫓아요. 여러분은 다른 동물의 힘을 얻고 기절해요.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집 근처를 뒤지지만 여러분을 찾을 수 없어요. 수면제가 든 마취총이 효과가 없었던 건 아닐까요? 몇 분 후 그들은 떠났어요. 그러는 동안 여러분은 집의 벽에 기대어 평화롭게 자고 있어요.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은 카멜레온의 힘을 얻었어요. 벽과 합쳐져서 보이지 않은 거죠. 몇 시간을 더 잤어요. 새벽이 밝아와요. 녹슨 차가 마당으로 들어와요. 거기서 노인과 개가 내려요. 개가 여러분에게 달려들어 얼굴을 핥기 시작해요. 노인은 자기 앞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걸 깨달아요.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노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요. 노인이 여러분에게 음식과 깨끗한 옷을 줘요. 여러분은 노인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갑니다. 이제 가능한 한 빨리 이 나라를 떠나야 해요. 박쥐를 생각해요. 다리가 날개와 물갈퀴로 자라요. 송곳니가 생겨요. 아무것도 보지 않은 채 날아요. 시력은 나빠졌지만 청력은 환상적이에요. 반향 위치 측정이 가능하고 고주파로 초음파를 방출할 수 있어요. 멀리 어디선가 낯익은 사람의 비명소리가 들려요. 안 돼요. 그 노인이에요. 요원들이 노인을 공격했어요. 돌아서 곧장 집으로 날아가요. 한 요원이 여러분을 봐요. 겁에 질려 소리를 지르네요. 여러분은 착륙해서 콧불소를 생각해요. 이제 몸이 거대해지고 코가 길어져요. 가속해서 여러 요원들을 쓰러뜨려요.
그러고 나서 그들의 차를 뒤집고 집으로 뛰어들어가 노인을 끌어내요. 이제 여러분은 말이 됐고 노인이 등에 올라탔고 그곳에서 멀리 가요. 산에 도착해요. 노인은 피곤해 보이지만 모험에 고마워해요. 여러분은 이게 어떻게 끝날지 몰라서 그 기쁨을 나눌 수가 없어요. 추적자들의 주의를 딴 데로 돌리는 동안 노인에게 숨어 있으라고 말해요. 한 동물을 생각해요. 다리와 팔이 발굽으로 변해요. 사냥처럼 절벽을 뛰어올라요. 여기선 여러분을 잡을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순간 헬리콥터가 다시 나타나요. 요원이 여러분을 마취총으로 겨냥하고 있어요. 등에 비늘이 자라고 있어요. 호저의 힘을 얻었어요. 요원에게 바늘을 몇 개 쏴요. 그게 몇 분간 그를 따돌렸어요. 이 순간 퓨마가 난데없이 여러분에게 뛰어들어요. 발톱으로 여러분을 긁어요. 여러분은 사자를 생각해서 그 힘을 얻어요. 뒷발로 서서 크게 으르렁거려요. 퓨마는 겁에 질려 도망쳐요. 헬리콥터가 위로 날아가요. 여러분은 속도를 내서 절벽에서 뛰어내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새인 송골매의 힘을 얻어요. 빠른 속도로 다이빙해서 숲에 착륙해요. 이제 노인을 찾아야 해요. 개코를 가졌어요. 이제 친구의 냄새를 맡고 그를 향해 걸어갈 수 있어요. 이 순간 여러분은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한 훌륭한 계획을 생각해내요. 사자, 코끼리, 곰. 동물의 왕국에서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위협적인 세 가지 동물입니다. 하지만 이 동물들이 두려워하는 건 뭘까요? 만약 그런 게 있다면 말이죠. 아마 깜짝 놀랄지도 몰라요. 함께 살펴봐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정글의 왕 사자부터 시작해볼까요? 코끼리는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정글의 왕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두려워한다는 주장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힌트를 드리죠. 지구 표면의 70%를 덮고 있는 물질이에요. 그게 사실일까요? 정말 사나운 사자가 물을 무서워할까요? 사실 이건 그저 속설에 지나지 않아요. 사자는 더위를 식힐 수 있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는 걸 좋아해요. 사자가 살고 있는 곳의 기후를 생각해보면 이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사바나 기후의 온도 범위는 20도에서 30도예요. 우리 인간들도 날씨가 그렇게 무더울 땐 해변으로 향하죠. 그러면서 왜 사자는 다를 거라고 생각할까요? 특히 사자가 보통 127kg에서 190kg의 무게의 두꺼운 모피를 입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말이죠. 사자가 물을 무서워한다는 신화의 아이러니는 사실 사자가 뛰어난 수영 선수라는 점이에요. 호랑이, 표범, 제규어, 오슬록과 같은 따뜻한 기후에 사는 다른 큰 고양이과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물을 피하려고 하는 건 추운 기후의 큰 고양이들입니다. 밥캣, 링크스, 눈표범과 같은 동물이죠. 눈표범은 고산 툰드라 생물군계 같은 추운 곳에 살아요. 바위가 많은 산악지대예요. 그곳의 온도는 평균 1도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추운 날씨에 사는 큰 고양이들이 물을 싫어한다는 건 완전히 일리가 있어요. 털이 젖으면 따뜻하게 지낼 수가 없기 때문이죠. 사자는 물을 무서워한다는 신화가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너무 멀리 볼 필요는 없어요. 지금 이 비디오를 보는 여러분 중에서 바로 그 이유가 컴퓨터 화면 근처에 얼쩡거리면서 말썽을 피우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맞아요. 우리는 집고양이의 특정한 행동 양상이 사자의 행동 양상과 일치할 거라고 성급한 결론을 내렸는지도 몰라요. 집고양이는 앞서 언급된 모든 큰 고양이들과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 동물들로부터 직접 내려온 것은 아니에요. 대신 수백만 년 동안 오늘날에도 여전히 야생에 존재하는 한 마리의 야생 조상인 근동 살쾡이로부터 발전해 왔어요. 중동에는 물이 그다지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고양이들은 물에 전혀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집고양이들처럼 물을 식량 공급원으로만 인식하죠. 여러분의 집고양이에게서 볼 수 있듯이 고양이는 일반적으로 목욕이나 수영을 하지 않고 물을 거의 상대하지 않아요. 운이 좋게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집고양이들은 혀를 사용하여 몸을 청소합니다. 혀에 작은 갈고리 모양의 돌기가 있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뭉친 털을 빗어주고 털을 깨끗하고 달콤한 향이 나고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을 돕습니다. 고양이는 일반적으로 개인주의적인 동물이에요. 여러분은 아마 지금 화면에 대고 소리를 지르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고양이가 꿀을 좋아한다고요? 분명히 가능해요. 어떤 고양이들은 심지어 물장난하기를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나 목욕 거품 같은 거요. 다른 고양이보다 물을 즐기는 것으로 알려진 특정한 종류의 집고양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 터키시 방 고양이는 수영하는 고양이로도 잘 알려져 있어요. 이 품종은 열을 식히기 위해 터키의 반호수에서 수영을 하면서 물에 대한 친화력을 키웠다고 전해집니다. 이 호수는 이 고양이 품종이 진화한 지역에 있어요. 고양이가 쉽게 다룰 수 있는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은 쥐 공포증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생쥐나 쥐에 대한 두려움을 가리키는 말이죠. 아름다운 코끼리가 이런 공포증을 가지고 있다는 흔한 속설이 있어요. 그래요. 종에 따라 키가 약 3m이고 무게가 4,000kg이 넘는 동물 말이에요. 이런 코끼리가 길이 10cm에 무게가 0.5kg도 안 되는 동물을 무서워한다고요? 하지만 왜 그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그 이유는 코끼리가 쥐가 코 안으로 기어 들어갈까봐 두려워한다는 소문에 기초하고 있어요. 만약 쥐가 그 안으로 기어 들어간다면 코를 자극하고 막히게 할 가능성이 있겠죠. 실망시키고 싶지는 않지만 이런 소문 또한 사실이 아니에요. 연구원들은 코끼리가 쥐를 무서워한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거대한 동물이 때때로 이 작은 설치류의 갑작스러운 출현에 겁을 먹을 수도 있다는 건 인정해요. 하지만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전문가들은 또한 쥐가 코끼리의 코 안에 들어가더라도 코끼리는 쉽게 공기를 내뿜어 쥐를 꺼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코끼리는 쥐 때문에 방해받지 않고 심지어 쥐가 머리와 코로 기어오르게 둔다는 증거도 있어요. 연구원들은 건강한 코끼리의 경우 단순히 그 크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다른 동물은 없다고 확신해요. 그래서 사자는 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코끼리는 쥐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동물이 두려워하는 다른 동물에 관한 소문은 모두 사실이 아닐까요? 곰이 정말로 무서워하는 동물이 있는가를 알아보면 역시 실망하게 될 거예요. 자, 신사숙녀 여러분, 다름 아닌 인간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맞아요. 곰은 개 주변에서 불편함을 느껴요. 곰과 개는 아주 먼 유전적 관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두 동물이 마주칠 때 개는 곰을 쫓고 위협하고 코너에 몰고 괴롭힐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강력한 곰은 개와 마주치는 것을 아예 피하려고 할 거예요. 심지어 카렐리안 베어독이라는 핀란드 견종도 있어요. 이 종은 특히 곰과 같은 큰 동물에 맞서는데 사용됩니다. 이 개는 방향 감각, 몸의 유연성과 통제력, 용기, 후각, 끈기가 뛰어나요. 그렇다면 이 개와 함께라면 곰이 출몰하는 지역을 걸으면서도 충실한 친구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안심하고 자신감을 느껴도 된다는 뜻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곰이 개 주변에서 긴장할 수 있다는 건 사실이지만 곰의 크기와 힘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미국 흑곰은 거의 2m 높이에 300kg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 어미곰이 도망갈 곳이 없거나 아기곰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느낀다면 맹렬히 달려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건 여러분과 개 모두에게 큰 문제를 의미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 이론을 시험해보지 말아야 해요. 대신 만약 개와 함께 잘 모르는 지역을 방문할 생각이라면 먼저 미리 계획을 세우고 그곳에서 마주칠지도 모르는 야생생물에 대해 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곰이 여러분과 개를 발견했을 때 무슨 짓을 할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특히 곰의 가벼운 개 공포증을 고려한다면 말이죠. 적어도 동물의 왕국에서 가장 강한 새 동물 중에서 다른 동물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우리 집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편안함을 주는 개라는 동물이 필요할 경우 곰을 상대할 만큼 충분히 용감하다는 사실이 흥미롭네요. 모든 영웅이 망토를 입는 건 아니에요. 어떤 영웅은 단지 털과 개 목걸이를 착용해요.
그렇다면 우리의 위대한 동반자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 개가 큰 소리를 들을 때 왜 불편해하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두려움의 정도는 개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개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천둥, 번개, 불꽃놀이의 요란한 소리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이에요. 무엇이 그런 귀청을 찢는 소리를 유발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개가 벌벌 떨고 다리 사이에 꼬리를 집어넣고 심지어 집에서 도망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충성스러운 개를 정말로 두렵게 하는 또 한 가지는 개를 혼자 내버려 둘 때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공포의 흔한 증상은 지나치게 짖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웃들에게는 악몽이 될 수 있어요. 이 두려움은 또한 집안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왜 개가 소파를 씹었을까 자문해 본 적이 있나요? 배변 사고는 개가 분리불안을 가지고 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하지만 개에게 오랫동안 화를 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곰과 마주쳤을 때 여러분을 지켜줄 테니까요. 메갈로돈은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사나운 괴물 중 하나였어요. 강력한 턱, 날카로운 이빨, 거대한 크기. 하지만 어떤 소리를 냈는지는 아시나요? 진동 소리로 수중 세계에 침투하면서 얼마나 크게 으르렁거렸을지 상상해보세요. 이 소리와 비슷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메갈로돈은 목소리가 없었어요. 상어였고 상어는 소리를 내는 기관이 없어요. 소리 없는 위험이었죠. 하지만 소리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 맞아요. 그걸 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따라와 보세요. 이제 여러분은 물속에서 주먹을 움켜쥐고 손을 들어 빠르게 아래로 내리고 있어요. 이제 주먹 대신 큰 잠수함이 있고 선체의 매끄러운 표면을 흐르는 물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메갈로돈의 소리였어요. 괴물이 수면으로 헤엄쳐 나와 턱을 벌리고 있을 때 마치 폭포 같은 소리가 났어요. 거대한 상어는 빠른 속도로 헤엄쳤어요. 물이 입과 아가미를 통과할 때 마치 흐르는 강물처럼 들렸죠. 빠르고 강한 강이요. 메갈로돈은 목소리는 없었고 흐르는 물에 무서운 소리만 냈죠. 다른 고대 물고기들은 소리를 낼 수 있었지만 거의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고래, 돌고래, 그리고 그들의 먼 조상들은 포유동물이기 때문에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물고기는 인간 귀에는 들리지 않는 주파수로 의사소통을 해요. 아직도 이 능력을 갖고 있죠. 하지만 대부분 바다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꽤 조용한 곳이에요. 그래서 고대 땅으로 가서 그곳의 소리가 어땠는지 확인해 봅시다. 현대 기술 덕분에 과학자들은 많은 고대 동물들의 소리를 분석할 수 있었어요. CT 스캔을 사용해 몇몇 공룡들의 두개골에 작은 열린 주머니가 있는 복잡한 시스템이 있었던 걸 알게 됐어요. 이 공룡들은 다양한 소리를 재생하고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 이 구불구불한 두개골 미로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7,900에서 1억 4,500만 년 전에 살았던 고대 새인 베가비스는 오리나 거위 같은 농장의 새들과 비슷한 소리를 냈어요. 하지만 이 고대 생명체는 아마도 더 무서운 방법으로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과학자들은 2016년 남극에서 발견한 울대 화석 덕분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죠.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발성기관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건 베가비스가 울대의 왼쪽과 오른쪽에서 나오는 두 번의 웅웅거리는 소리를 내는 걸 도와주었어요. 오리와 거위가 비명을 지른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볼륨을 여러 번 높여봐요. 아마도 이들의 먼 조상들이 그런 소리를 냈을 거예요. 익룡과 같이 다른 날아다니는 파충류들은 울대가 없었기 때문에 베가비스처럼 소리 지를 수 없었어요. 이 날개 달린 괴물들은 으르렁거리고 쉬거리고 부리를 딱딱거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그들의 가장 효과적인 소리였죠. 키 큰 농구 선수 아무나 생각해보세요. 익룡의 두개골은 그들의 키보다 약간 더 길었어요. 공룡이 강력한 부리를 딱딱거릴 때 어떤 소리를 냈을지 상상해보세요. 그 딱딱거리는 소리는 귀를 멀게 하고 근처에 있는 다른 고대 생물들을 놀라게 할 수 있어요. 영화 덕분에 여러분은 티라노사우루스가 어떤 소리를 내는지 알 거예요. 수천 개의 다른 것들 중에서 여러분은 전기톱, 진공청소기, 그리고 경적과 비슷한 이 긴 포효를 인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 포효는 이 괴물이 낼 수 있는 자연스러운 소리와 많은 공통점이 있어요.
현대 기술과 잘 보존된 유골 덕분에 과학자들은 이 고대 동물들의 목소리를 모방해서 만들 수 있었어요. 티라노사우루스에 대한 데이터를 프로그램에 업로드하고 위협적인 굉음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걸 상상해보세요. 재생을 누르는데 삐삐거리는 소리가 나요.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의 소리는 포유류가 아닌 새와 비슷했어요. 하지만 그건 그냥 삐삐거리는 건 아니었어요. 소리 지르기 위해 입이 아니라 콧구멍을 사용했죠. 웅웅거리는 소리는 가슴에서 들려왔고 낮은 저음의 사이렌 소리와 비슷했어요. 어쩌면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위협적으로 들렸을지도 몰라요. 교향악단의 모든 트럼펫 소리보다 소리가 더 컸어요. 그리고 그걸 코만으로 한 게 아니에요. 입을 통해 으르렁거릴 수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아요. 또 여러분은 영화에서 목이 긴 공룡의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그들의 울음소리는 코끼리와 비슷하죠. 색소폰과 자동차 경적 소리 중간 정도예요. 하지만 사실 이 키 큰 생물들은 속삭였어요. 거의 모든 포유류는 후두 신경 덕분에 소리를 내요. 이 신경은 목을 따라 내려가서 흉부의 혈관을 돌아 후두부로 돌아와요. 간단히 말해서 뇌가 신호를 주면 소리가 입에서 나오기 전에 몸을 따라 2배 거리를 지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이 긴 공룡을 생각해보세요. 5층 건물 높이였죠. 하지만 음성 신호는 10층 거리에 도달해야 했어요. 이 긴 여행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리고 이게 공룡의 포효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이 공룡들은 소리를 내고 싶을 때 그냥 쉬익 하는 소리를 냈어요. 그리고 이건 아마도 거대한 독사와 소리가 비슷했을 거예요. 하지만 과학자들이 얻은 가장 상세한 소리는 파라사우롤로푸스의 것이에요. 머리 뒤에 있는 이 긴 벼 때문에 여러분은 이 초식 공룡을 알 거예요. 우린 영화나 다큐멘터리에서 공룡이 적과 싸우기 위해 그걸 사용하는 걸 봤죠? 어떤 과학자들은 나무에서 과일이나 잎을 떨어뜨리기 위해 벼슬 사용했다고 믿어요. 다른 사람들은 공룡이 후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걸 사용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알고 보니 자기 방어 기술과 싸움 외에도 다양한 음조로 크고 무서운 소리를 내기 위해 벼슬 사용했던 거였어요. 이것의 단단한 조직 구조 덕분에 과학자들은 이걸 환상적으로 정확하게 재현했어요. 목소리를 가진 거의 모든 생명체는 소리를 내기 위해 부드러운 기관을 사용해요. 그리고 이 연조직들은 빠르게 분해돼요. 파라사우룰로푸스는 단단한 조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두개골을 발견했을 때 콧구멍에서 볕까지 이어졌다가 콧구멍으로 돌아가는 관을 발견했어요. 구부러진 관악기인 크럼혼 같았죠. 이걸로 공룡이 소리를 크게 하기 위해 머리 뒤에 있는 벼슬 사용했다는 게 증명되었어요. 벼은 친척들이 숲에서 들을 수 있도록 그 트럼펫 소리를 낼 수 있게 해줬죠. 저음과 고음으로 콧노래를 불렀어요. 색소폰과 트럼펫 소리를 거위 소리, 자동차 경적 소리, 저주파로 섞은 후 음량을 여러 번 높여요. 그게 바로 파라사우롤로푸스의 소리예요. 4학년 때 우리 학교 밴드도 그런 소리였죠. 사담이에요. 인터넷에서 이 공룡의 다양한 음조와 음색을 들을 수 있어요. 복잡한 사회적 연결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톤의 소리를 사용했어요. 의사소통을 하고 서로를 알아보고 위험을 경고하거나 반대로 우호적인 의사를 나타낼 수 있었죠. 우린 고대 파충류들이 어떤 소리를 냈는지 알아봤어요. 하지만 고대 곤충들은 어땠을까요? 물론 성대는 없었어요. 대신 신체 부위 마찰을 사용했죠. 현대의 귀뚜라미가 날개로 귀뚤거리는 걸 보세요. 한쪽 날개에 아주 작은 톱날 같은 게 있어요. 두 번째는 조정관 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요. 간단한 플라스틱 빗을 들고 손가락 끝으로 그 빗살을 문질러 보세요. 귀뚜라미도 같은 원리로 소리를 내요. 날개는 진동에 일련의 음파를 공중으로 방출하죠. 하지만 고대 관목 귀뚜라미의 귀뚤거리는 소리는 훨씬 더 시끄러웠기 때문에 현대의 곤충들과는 아주 달랐어요. 귀뚤거리는 소리가 마치 호루라기 같았어요. 또 고주파 덕분에 폐쇄 무선 채널을 통해 비밀리에 의사소통할 수 있었죠. 여러분이 이걸 들었다면 잠들기 아주 힘들었을 거예요. 이제 현대의 귀뚜라미는 소리의 고주파수를 늘려서 그렇게 시끄럽지는 않아요. 높은 음파는 멀리 퍼지지 않기 때문에 박쥐가 곤충의 소리를 들을 위험을 줄여줘요. 그때의 정글 소리가 어땠을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귀뚜라미의 큰 울음소리가 귀를 아프게 해요.
그런 뒤에 브라키스사우루스의 쉬익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익룡의 딱딱거리는 소리가 천둥치듯 하늘을 흔들어요. 그러다가 정글 어디선가 다양한 톤의 트럼펫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파라사울롤로푸스가 서로 소통하는 소리예요. 그러고 나서 큰 티라노사우루스의 사이렌 소리에 겁을 먹죠. 정말 시끄럽네요. 이런 상황에선 아마 평안을 찾을 수 없었을 거예요. 다행히도 인간은 수백만 년 후에 나타났어요. 그나저나 과학자들은 우리의 먼 조상들이 어떤 소리를 냈는지 알아내고 이해했어요. 그들은 네안데르탈인의 뼈에 있는 입, 코, 목에 들어있는 기능들을 주의 깊게 조사했어요. 그들의 목소리는 우리와 비슷했지만 성인 네안데르탈인의 발성 범위는 2~3살 정도였어요. 자음 없이 웅얼거리는 듯 했죠. 두개골의 연구는 네안데르탈인의 소리를 정확하게 재현할 수는 없었지만 2007년 과학자들은 그들의 뼈에서 DNA 샘플을 추출했어요. 그들은 인간의 말에 대응하는 유전자 변형을 발견했어요. 과학자들은 네안데르탈인들이 우리 가계도인 호모 사피엔스와 싸웠다고 믿고 있어요. 싸움의 결과로 그 종이 멸종되었죠. 하지만 발견된 유전자는 그들이 서로 다른 연결고리를 가질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줘요. 아마도 네안데르탈인들이 자신들의 언어를 이해하고 심지어 몇몇 단어들을 발음할 줄 알았을지도 몰라요. 라이거는 아마도 가장 잘 알려진 하이브리드 동물이고 엄청나게 큰 고양이과 동물입니다. 야생에서는 볼 수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교배를 하는 거예요. 사자와 호랑이는 서식지조차도 달라요. 라이거는 수컷 사자와 암컷 호랑이의 혼합이고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매우 크게 자랄 수 있어요. 사실 라이거는 세상에서 가장 큰 고양이예요. 기록된 가장 큰 라이거인 헤라클레스가 좋은 예예요. 418kg에 길이가 3.3m에 달했거든요. 함께 산책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라이거는 대부분 사자나 호랑이보다 훨씬 큽니다. 대부분의 경우 행동이나 외모 면에서 호랑이보다는 사자와 더 비슷해요. 하지만 호랑이의 특성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등에 줄무늬가 있고 수영을 좋아해요. 타이곤과 라이거가 기본적으로 같은 동물이라고 생각한다고 해도 아무도 여러분을 탓하지 않을 거예요. 둘 다 호랑이와 사자의 혼합이에요. 하지만 타이곤은 수컷 호랑이와 암컷 사자의 교배종이에요. 보통 부모보다 작고 사촌뻘인 라이거보다는 훨씬 작아요. 대부분의 경우 호랑이 아버지로부터 매력적인 외모를 물려받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쪽에서도 몇 가지 흥미로운 특징을 물려받아요. 예를 들어 사회성이 좋고 포효할 줄 알아요. 사실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하이브리드 동물 중 하나는 홀핀이에요. 암컷 큰 돌고래와 수컷 흑범고래의 혼합이죠. 그 이름은 다른 동물일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지만 흑범고래는 돌고래과에 속해요. 심지어 범고래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홀핀은 흥미롭게도 부모의 절반씩 균형 있게 닮았어요. 홀핀은 짙은 회색 피부를 가졌어요. 흑범고래와 옅은 회색 돌고래 색깔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죠. 돌고래는 80개에서 100개 사이의 이빨을 가지고 있고 흑범고래는 44개를 가지고 있으며 그 교배종은 딱 중간인 총 66개의 이빨을 가지고 있어요. 해조류와 민달팽이가 짝을 이룬다면 어떤 동물이 나올까요? 상상할 필요도 없이 결과를 확인하려면 녹색 바다 민달팽이를 보세요. 캐나다와 뉴 잉글랜드의 해수 소택지에 살아요. 아마 이 비디오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이상한 하이브리드 생물, 절반은 식물, 절반은 동물이에요. 그래서 어떤 민달팽이들이 이런 모습이 되기 위해 먹이로 먹은 아무것도 모르는 해조류로부터 유전자를 훔치는 교활한 방법을 사용한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 식물이기 때문에 엽록소라는 식물 색소를 생산할 수 있어요. 그것은 이 특이한 민달팽이들이 광합성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광합성은 식물이 햇빛을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도 에너지를 포함한 자신만의 분자를 생산해요. 과학자들이 그것을 처음 발견했을 때 녹색 바다 민달팽이는 엽록소를 생산할 수 있는 최초의 다세포 동물이었어요. 수컷 표범과 암컷 사자를 섞으면 무엇이 나올까요? 레오폰이라고 불리는 흥미로운 하이브리드가 생겨납니다. 이 동물은 거의 사자만큼 자라요. 하지만 여전히 아빠 표범과 비슷하게 짧은 다리를 가지고 있어요.
기어오르기와 수영을 좋아하는 것 같은 다른 특징도 물려받았어요. 수컷 사자와 암컷 표범을 결합할 수도 있는데 그 결과는 리파드라고 부릅니다. 수컷 사자는 보통 길이가 약 3m고 무게가 약 230kg 나가요. 암컷 표범은 몸집이 훨씬 작아서 몸 길이가 1.5m밖에 안 되며 몸무게는 약 36kg이에요. 몸집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조합은 실제로 자주 발생하지 않아요. 좋아요. 버팔로와 소는 어때요? 아마도 둘이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실제로 이 조합은 비팔로라고 불리는 특이한 하이브리드 동물을 만들어내요. 많은 종류의 하이브리드 동물들이 스스로 번식할 능력이 없지만 비팔로는 달라요. 그리즐리 곰과 북극곰을 교배하면 그롤라 곰이 됩니다. 아니면 피즐리? 그리즐라인가요? 그냥 마음에 드는 걸로 고르세요. 야생에서도 볼 수 있어요. 이 두 종류의 곰들은 서로를 정말 싫어해요. 둘은 공동 서식지에서 함께 잘 살지 못해요. 하지만 비록 드물기는 해도 사랑이 싹트는 경우가 있어서 이 귀여운 카라멜 색깔의 하이브리드 그롤라 곰이 탄생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북극곰보다 조금 작아요. 어깨 높이는 평균 1.5m이고 무게는 보통 455kg이에요. 하지만 그리즐리 가문에서 물려받은 유전자 덕분에 따뜻한 기후에서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이제 꽤 터프한 동물을 만나봐요. 제그라이언이에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제규어와 사자의 하이브리드예요. 이 흥미로운 큰 고양이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극소수만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검은 제규어와 암사자 사이에 우연한 결합이 있었고 결국 두 마리의 제그라이언이 태어났어요. 한 마리는 검은 제규어가 주로 가지고 있는 우성 멜라닌 유전자 때문에 검은 반점이 있는 진한 회색 털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하나는 사자 색깔의 제규어를 연상시키는 로제트 무늬의 반점이 있었어요. 네, 예상하셨겠지만 라이구아도 있어요. 암컷 제규어와 수컷 사자의 혼합이죠. 정말 멋진 색깔을 가졌을 거예요. 야생 고양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사바나 고양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사바나 고양이는 애완동물과 외래 하이브리드 종에 모두 속하는데 집고양이와 야생 아프리카 서벌의 하이브리드 종이에요. 집고양이와 거의 비슷한 크기로 멋진 종이죠. 하지만 사바나 고양이를 이국적으로 보이게 하는 건 큰 몸짓, 늘씬한 몸매, 그리고 얼룩점이 있는 털입니다. 이 고양이들은 매우 충성스럽고 똑똑하고 사랑스러워요. 여기 예상치 못한 교배종이 있어요. 제브로이드예요. 엄밀히 말하면 사람들이 얼룩말과 모든 말의 혼합종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이름이에요. 하지만 얼룩말과 말의 새끼는 조스라고 불러요. 얼룩말 하이브리드는 대부분 교배된 말에 따라 다르지만 순수한 얼룩말의 줄무늬 털을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 하이브리드는 털에 완전한 줄무늬가 없어요. 주로 몸과 다리의 흰색 부분이 아닌 곳에서 줄무늬를 볼 수 있어요. 얼룩말 잡종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 귀여운 동물을 보세요. 이건 종키예요. 아니면 쥐동크? 지브라스? 젠키? 마음대로 고르세요. 대부분 황갈색, 회색 아니면 갈색이에요. 다리와 배의 가장 어두운 부분에 있는 독특한 줄무늬로 구분할 수 있어요. 라이거와 같은 잡종과는 달리 종키는 보통 야생에서 살아요. 대부분 아프리카에서 사바나나 탁 트인 삼림지대를 넘나들며 행복하게 살고 있죠. 기푸가 무슨 동물인지 추측할 수 있나요? 네, 염소와 양의 교배종으로 이 비디오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껴안아주고 싶은 하이브리드 동물이에요. 기푸는 매우 희귀해요. 어떤 전문가들은 심지어 기푸가 진짜 하이브리드가 아니라 특정 유전적 이상을 가진 양일 가능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양과 염소는 다른 수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종 교배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낙타와 라마를 섞으면 카마라고 하는 귀엽고 작은 동물이 나옵니다. 비팔로처럼 카마 또한 부모 모두에게서 도움이 되는 특징을 물려받았어요. 최초의 카마는 1998년에 태어났어요. 카마는 낙타혹이 없어요. 몸은 라마 쪽과 비슷하게 부드럽고 양털 같은 털로 덮여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실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물 없이도 꽤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어요. 코이울프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는데 코요테와 늑대의 외모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두 종은 사실 약 20만 년 전에 분리됐어요. 이제 교배가 가능하고 코이울프 새끼를 낳을 수 있어요. 캐나다 동부와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숲, 인근 공원, 때로는 도시에 사는 똑똑하고 적응력이 좋은 이 동물에 익숙할 수도 있어요. 이 하이브리드는 지난 세기 동안 등장했어요. 그리고 부모의 특징을 모두 갖추고 있어요. 코이울프가 다 자라면 부모 사이즈의 중간쯤 됩니다. 하지만 순수한 코요테보다 25kg이 더 무겁고 더 큰 턱, 더 긴 다리, 더 작은 귀, 더 덥수룩한 꼬리를 가지고 있어요. 나루가를 소개합니다. 일각고래와 벨루가고래를 부모로 가진 매우 희귀한 종이에요. 꽤 이상한 동물이지만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대부분 북대서양에 살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수십 년 동안 그 존재를 의심해왔습니다. 1990년 그린란드에 있는 이누이트 사냥꾼 창고에서 특이한 고래 해골이 발견됐어요. 그 지역 사람들은 그와 비슷하게 생긴 동물들이 있다고 했지만 벨루가 고래나 일각고래와는 다르게 생겼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그들이 회색 피부, 일각고래 같은 꼬리, 그리고 벨루가 같은 지느러미를 가졌다고 말했어요. 일각고래와 벨루가고래는 크기가 비슷하고 둘 다 외뿔 고래과에 속하기 때문에 야생에서 성공적으로 번식할 수 있다는 건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냉혈한 성질에도 불구하고 크로커다일과 엘리게이터는 동물계에서 가장 자상하고 온화한 어미입니다. 설마라고요? 이 무섭게 생긴 동물의 암컷은 한 번에 10개에서 60개의 알을 낳고 강가에 둥지의 알을 묻습니다. 이빨로 잘라낸 식물로 둥지를 들고 뒷다리로 함께 밀어냅니다. 그러고 나서 악어 어미들은 태어날 아기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며 최대 3개월까지 인내심 있게 기다리죠. 비록 악어가 매우 강하고 무서운 동물이지만 둥지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물새 보모를 고용하는 걸 주저하지 않습니다. 위험한 고래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새들과 악어는 상생 동맹 관계를 맺고 있어요. 물새들은 자신들의 알을 근처에 두고 함께 나일 모니터와 같은 큰 파충류와 다른 포식 동물들을 겁주어 쫓습니다. 악어는 청각이 뛰어납니다. 새 울음소리는 모든 불청객에 대해 경고하고 어미 악어는 물 밖으로 나와 새끼들을 보호합니다. 동시에 새 둥지도 보호하게 되죠. 새끼 악어는 태어났을 때 커다란 바나나 정도 크기이고 성숙하기까지 수년이 걸립니다. 종에 따라 4년에서 15년이 걸려요. 어떤 경우에는 암컷 악어가 알을 입에 넣고 굴려서 새끼들이 부화하는 것을 돕기도 합니다. 새끼를 뱉어내는 셈이군요. 새끼 악어들은 태어나서 처음 1년에서 3년 동안은 어미 가까이에 함께 머물러 있는 경향이 있어요. 어미는 새끼들이 둥지를 파고 나오는 것을 돕고 입에 물고 물가로 데려갑니다. 암컷 악어는 한 번에 15마리의 새끼를 입에 넣을 수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입을 다물지 못하죠. 그래서 갓 부화한 새끼들은 마치 악어의 입이 요람인 것처럼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이빨 달린 요람이요. 비록 악어는 새끼들에게 사냥을 가르치고 포식자들로부터 보호해주지만 포식자와 기상 조건 때문에 겨우 1%의 새끼들만이 살아남아 성장합니다. 부모들에게는 슬픈 소식이지만 결국 악어는 냉혈 파충류예요. 악어가 눈물을 흘리는 유일한 이유는 감정적이기보다는 생리적이에요. 악어는 물 밖에서 충분히 긴 시간을 보내면 눈이 너무 건조해져서 윤활유를 공급하기 위해 눈물을 흘립니다. 만약 새끼 악어가 어린 시절을 살아남는다면 악어는 아주 오래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다른 파충류, 거북이, 그리고 고래처럼 악어는 소위 노화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간단히 말하면 정상적으로 노화하지 않습니다. 악어가 실제로 늙지 않고 단지 더 커지고 더 사나워진다는 의미예요. 병에 걸리거나 다른 포식자에게 공격당하는 것을 두려워할 뿐입니다. 비록 악어의 평균 수명은 50년에서 70년까지 다양하지만 그중 일부는 100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열대지방 어딘가에서 비행기만큼 큰 500살 된 악어를 만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만남에서 살아남아서 경험담을 들려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희박한데 악어의 식욕이 몸에 비례하여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14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미스터 프레쉬는 갇혀서 살았던 악어 중 가장 나이가 많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970년 무어헤드강에서 포획되어 호주 동물원에서 살았습니다. 미스터 프레쉬는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목격된 적 없는 민물 악어 종의 이름을 따서 불렸어요. 10살 때 악어들은 몸 길이가 1.5m에서 3m에 이르면 새끼를 낳을 만큼 충분히 성숙해집니다. 짝짓기 춤은 몇 가지 단계를 포함합니다. 수컷은 인간이 감지할 수 없는 특별한 저주파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암컷 악어에게는 어미가 되어 육아 전통을 이어가자는 초대처럼 들립니다. 엘튼 존의 크로커다일 락이 떠오르네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예요. 물론 놀라울 정도의 가족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는 동물은 악어뿐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북극곰은 매우 주의 깊고 추운 기후에서 새끼들에게 필요한 모든 생존 기술을 가르치는 데 시간을 들입니다. 새끼들이 아직 어미의 뱃속에 있는 동안 북극곰은 깊은 눈더미를 파서 특별한 공간을 만듭니다. 이 공간은 미래의 새끼들에게 집 역할을 하죠. 새끼곰들은 태어난 후 몇 달 동안 어미로부터 우유와 온기를 얻으며 지냅니다. 북극곰은 보통 11월과 1월 사이에 새끼를 낳고 새끼곰들이 봄까지 밖에 나오지 못하게 해요. 새끼곰들의 털은 매우 고와서 아직 심한 추위에 대비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새끼곰들이 둥지에서 나오면 어미곰은 바깥 세계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어미가 하는 모든 것을 따라하면서 수영하고 사냥하고 굴을 만들고 이동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어미는 포식자들과 더 큰 북극곰들을 물리치고 어떤 위협으로부터라도 새끼들을 숨길 겁니다. 2, 3년 동안 함께 산 후 새끼들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배우고 어미를 떠납니다. 하지만 30년까지 지속되는 평생 동안 어미를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극진한 모성의 또 다른 예는 우리의 가까운 친척인 영장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릴라 침팬지 그리고 침팬지의 사촌인 보노보는 사람처럼 새끼를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새끼들에게 젖을 먹이는 동안 영장류 암컷은 모성애의 감정과 온화함과 관련된 특별한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우유 수유에 관한 한 오랑우탄이 챔피언입니다. 8년까지 계속될 수 있거든요. 야생에서 오랑우탄 어미들은 7년 동안 새끼를 돌보는데 이는 다른 어떤 영장류보다 긴 시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어미들은 새끼들에게 스스로 음식을 찾고 잠자는 둥지를 짓는 법을 가르칩니다. 암컷 오랑우탄과 어미 사이의 유대감은 수컷보다 더 강합니다. 딸들은 15살이나 16살 정도의 출산 나이가 될 때까지 어미와 계속 살기도 합니다. 네, 부모에게 얹혀 살아요. 인간과 마찬가지로 영장류도 어미로 인해 문제를 갖게 되기도 합니다. 어미의 지원은 어린 영장류가 자라서 우위를 점하고 짝짓기를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면에 어린 시절에 충분한 보살핌을 받지 못한 영장류는 성숙기에 이르면 새끼를 적게 낳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편 아프리카 코끼리의 수컷들은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싸우지 않습니다. 모든 중요한 문제들은 암컷들이 해결하기 때문이죠. 무리에 있는 모든 코끼리 새끼들은 모두에게 동등하게 보살핌을 받습니다. 어린 코끼리 어미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동안 언니들과 이모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코끼리가 지구상에서 가장 새끼 보호 본능이 강한 어미로 여겨집니다. 코끼리 암컷과 새끼들은 특별한 원을 그리며 함께 이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포식자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룹의 가장 어린 멤버들을 원 안에 넣습니다. 또한 나이가 많은 코끼리들은 새끼들이 지치지 않고 뒤처지지 않도록 무리의 속도를 조절할 거예요. 사회적 집단의 여성들은 애정어린 몸짓으로 새끼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먹이를 찾는 법을 가르쳐 줄 겁니다. 코끼리 아저씨는 코로 과자를 받아먹는 동안에요. 그나저나 암컷 코끼리들은 어미에게 매우 애착을 갖고 있고 어미가 늙어서 죽을 때까지 함께 지냅니다. 그리고 코끼리의 평균 수명은 65년 혹은 그 이상입니다. 코끼리는 임신기간이 2년이나 되기 때문에 서로에게 그렇게 애착을 갖는 것도 당연해요. 기린 암컷 또한 임신기간이 매우 깁니다. 15개월이에요. 기린 새끼가 태어나자마자 이미 일어설 수 있다는 걸 생각해보면 이해가 갑니다. 어미는 새끼를 약 9개월에서 12개월 동안 돌봅니다. 어미가 먹이를 구하러 가야 할 때 기린은 새끼를 숨기거나 다른 기린들에게 돌봐달라고 부탁합니다. 사람처럼 기린 어미들은 깨어 있어야 해요.
하루에 30분에서 몇 시간 정도밖에 잠을 잘 여유가 없어요. 그것도 한 번에 5에서 10분 정도로 매우 짧은 시간만 가능합니다. 나머지 시간은 새끼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 바칩니다. 황제 펭귄 어미들도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알을 낳은 암컷은 알을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보호해줄 수컷에게 맡깁니다. 그러는 동안 어미는 바닷가에 도착해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 80km까지 달하는 긴 여행을 합니다. 낚시가 끝나면 새로 부화한 새끼에게 물고기를 먹이로 주기 위해 부화 장소로 돌아옵니다. 해산물! 펭귄 암컷은 자신의 온기를 이용하여 어린 새들을 안전하고 따뜻하게 지킵니다.